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딱 들었을 때 신기한 정보들을 짧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예요. 술자리에서 인싸가 되고 싶으신 분들, 신기한 정보들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식 사냥꾼분들에게 영상 시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양한 잡지식들이 많이 담겨있으니 다들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잡지식 제보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킬러 달팽이. 여러분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모기, 개, 뱀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무려 달팽이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달팽이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약 2만 명에서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물 달팽이에 기생하고 있는 주열 흡충 때문이죠. 민물 달팽이에는 주열 흡충이 기생하고 있고, 달팽이의 몸에서 나와 물에서 부유한 주열 흡충은 피부를 통해 사람의 몸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 뒤 주열 흡충이 온몸에 번식을 하는데 점점 인간의 방어계통을 서서히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기생충을 퍼뜨리는 민물 달팽이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 서식하며 빈곤한 지역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와, 달팽이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였네요. 두 번째 잡지식, 철로와 말 엉덩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굳어져 후엔 바꾸기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철로도 그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철로의 너비는 국가 지역별로 서로 다르지만 1435mm의 표준 궤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철도 총 길이의 약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표준 궤보다 약간씩 넓거나 좁은 정도죠. 이 치수는 사실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을 기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대 로마 군대의 전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유럽을 정복한 로마 제국은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의 기준을 두고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만들었죠. 세월이 흘러 이 길들은 마차의 선로가 되었고 기차의 선로가 되었습니다. 기차의 철로가 말 두 마리의 엉덩이를 기준으로 폭이 만들어졌다는 것 정말 재밌지 않나요? 세 번째 잡지식, 솜사탕을 처음 만든 사람. 유원지 단골 길거리 음식 솜사탕. 기본적으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충치를 야기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솜사탕엔 재미있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솜사탕을 처음 만든 사람이 치과 의사였다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 말하는 솜사탕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길거리 음식 솜사탕을 말하는 거예요. 99% 이상이 설탕으로 된 솜사탕을 대중화한 윌리엄 모리스는 치과 의사이자 작가, 동시에 발명가였습니다. 제과업자인 존 와튼과 함께 적은 설탕으로 사탕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그렇게 솜사탕 기계를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 요정의 실이란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한 솜사탕은 1904년에 열린 세인트 루이스 만국 박람회 기간 184일 동안 약 7만 개나 판매됐다고 전해집니다. 솜사탕 개발자가 치과 의사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번째 잡지식, 서민들의 음식 랍스터. 쫀득쫀득한 게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바닷가재 랍스터. 정말 비싼 음식으로 귀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에선 랍스터는 줘도 안 먹는 음식으로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때는 17세기경이었죠. 영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끊임없이 떠올려오던 식재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랍스타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랍스터를 물에 넣고 푹 삶아 먹었는데 이는 랍스터의 맛을 엄청나게 떨어뜨렸고, 맛없다는 소문이나 수요가 사라진 랍스터는 돼지 사료나 죄수 및 하인들의 주식으로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일화도 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는 농장주와 하인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랍스타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라는 협상을 한 이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면 까무라칠 이야기 아닌가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던 랍스터는 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현재와 같은 고급 요리로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물론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에서 17세기부터 왕족과 귀족이 즐겨 먹었긴 했지만 말이죠. 다섯 번째 잡지식, 드라이아이스의 흰 연기.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여 영하 79도로 냉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오는 흰 연기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라는 생각이 들곤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연기는 사실 공기 속에 습기가 물방울이 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공기 속에 있는 습기가 작은 물방울로 엉기거나 얼어 하얗게 연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는 냉각된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 잡지식, 알칼리성 이온 음료가 산성이다. 알칼리라는 뜻은 연기 중에서 물에 녹는 물질의 총칭을 말합니다. 보통 알칼리 음료라고 소개되는 이온 음료들, 대표적으로 뽀까리 스웨트가 생각나곤 하실 텐데요. 산성을 띠는 음료라고 합니다. 리트머스질을 용액으로 적시면 산성을 띠면 붉게, 염기성을 띠면 푸르게 만들곤 하죠. 이온 음료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고 합니다. 완전 산성이죠. 그러나 몸 안에 들어오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음료를 알칼리성 음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온 음료가 산성을 띠는 이유는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과일의 과즙 및 식품 첨가물이 구연산 등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트럼프는 WWE에 출연한 적이 있다. 골프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09년에 WWE의 CEO인 빈스 맥맨과 트럼프는 삭발을 담보로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각각 한 명씩 프로레슬러를 내세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머리를 빡빡 밀기로 한 것이죠. 이 대결에서 극적으로 트럼프는 승리했고 바리깡으로 사정없이 빈스 맥맨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특별 심판이던 스톤콜드의 스터너로 얻어맞는 것으로 끝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레슬링에 출연했다니 진짜 신기하고 재밌네요. 8번째 앞지식, 털모자의 두툼한 방울. 털모자를 보면 모자 끝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곤 합니다. 보통 귀여워 보이기 위한 패션적 차원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곤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털모자의 방울은 과거 프랑스 해병들이 항해 모자를 쓸 때 낮은 천장에 부딪혀 머리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고 합니다. 이후 군부대를 구분하기 위해 방울의 크기나 색을 다르게 바꾸기도 했다고 하네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니 놀랍습니다. 9번째 앞지식, 수입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 수입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 이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이랑 4로 시작하는 4자리 코드는 화학 비료로 재배된 과일이나 야채, 8로 시작하는 5자리 코드는 유전자 변형 제품, 9로 시작하는 5자리 코드 유기농 제품이라는 뜻이죠. 이도 참 신기한 사실이지만 이 스티커엔 더 신기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스티커 먹어도 됩니다. 천연 소재로 화학 성분 같은 유해한 물질이 없는, 먹어도 안전한 재질이라고 하네요. 먹어볼까? 10번째 앞지식, 수평선까지의 거리. 바다를 보면 아무리 보더라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의 거리는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두 직각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남성인 평균 신장 173.3cm를 기준으로 구해보겠습니다.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구한 값은 약 4.5km가 나오네요. 물론 공기의 밀도 차이가 없다는 전제와 지구의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등의 가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계산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평선 거리가 훨씬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알고 봐야 한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연어의 색. 연어회를 떠올리면 대개 주홍빛 생선살을 생각합니다. 연어 종류별로 색깔이 상이하긴 하지만 살이 주황빛을 띠는 이유는 자연산 연어의 주 먹이가 갑각류이기 때문이죠. 주로 크릴 새우를 많이 먹곤 하는데 갑각류의 색소가 쌓여 몸이 붉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색이 붉은 건 역시 이 색소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식용으로 길러진 양식 연어의 경우 크릴 새우 등의 갑각류를 섭취할 기회가 없죠. 그렇게 주홍빛을 돌게 하기 위해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를 먹인다고 합니다. 양식 연어는 색소를 먹인다고? 안 먹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칸타크산틴과 함께 자연산 연어의 살을 빨갛게 만드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산 연어가 분홍빛인 이유와 양식산 연어가 분홍빛인 이유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합치식, 원조 스파이더맨의 공포증. 거미처럼 어디든 붙어있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엄청난 속도로 도약하는 스파이더맨. 장난 없죠? 멋이란 게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영화 흥행 성공까지 이은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토비 맥과이어죠. 스파이더맨 1, 2, 3에 출연해서 저에겐 스파이더맨 그 자체로 보이곤 하는데요. 토비 맥과이어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스파이더맨 촬영 당시 높은 건물의 끝에 있던 것 등 영화 촬영 당시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스파이더맨이 고소공포증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세 번째 합지식, 벌집의 온도. 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 벌집. 벌집의 평균 온도는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32도에서 36도 사이라고 하네요. 그래야 애벌레가 정상적인 변태를 거쳐 성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기한 점은 사계절 내내 이런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와 여름엔 열을 식히기 위해 꿀벌들이 날개를 펄럭인다고 해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날갯짓에 참여하는 일벌의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냉각 팬이 되는 것이죠. 또한 겨울엔 작게 날개를 움직여 열을 내서 서로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너무 춥다 싶으면 용기 내서 벌집을 끌어안는 것은 어떠세요? 장난입니다. 네 번째 합지식, 도베르만의 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뾰족한 귀를 가진 도베르만의 귀는 원래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꼬리 또한 짧지 않고 길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베르만의 멋을 위해 인위적으로 귀와 꼬리를 자른 것이라고 합니다. 단위와 단미를 행하지 않은 도베르만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뒷병 예방 등 의료 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덜어 있어 지금까지 몇몇 도베르만에게 이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귀를 자르는 행위는 어느 정도 뒷병 예방 효과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보다 당연히 안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합지식, 해파리의 구성 성분. 해파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몸집이 어느 정도 있는 해파리까지 본 적이 있어서 마냥 작은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몸집이 있는 해파리의 경우 상당한 무게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게도 해파리의 몸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합니다. 무려 95%에서 99%나 말이죠. 물을 뺀 나머지 1%에서 5%가 해파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해파리를 말리면 몸집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죠. 이 지식을 어디다 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합지식, 1kg이 찌려면 몇 칼로리를 먹어야 할까요? 1958년 넥스 위시노프스키라는 과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체중 1파운드 감량 또는 증가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3,5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니까 체중 1kg이 늘어나기 위해선 7,70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쌀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약 300칼로리 정도인데 이론상으로 쌀밥 26공기 정도 먹어야 1kg이 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살을 1kg 빼기 위해선 몇 칼로리를 에너지로 써야 할까요? 체지방으로 1kg을 뺀다는 가정하에 지방의 1g당 연소열은 약 9칼로리, 에너지로 약 9,0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정보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체지방 조직은 87%가 지방이다, 물의 무게 등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계산한
상당한 수치라는 점 숙지해주세요. 이론상이지만 1kg이 찌기 위해 7700칼로리나 필요하다니 난 얼마나 많은 것을 먹어온 것인가. 7번째 잡지식, 뉴질랜드 그리고 질랜디아.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대륙이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뉴질랜드 주변에 가라앉은 땅이 무려 이만큼이나 됩니다. 수면 위에 있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94%가 바다에 잠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뉴질랜드와 물에 잠긴 모든 지역을 통틀어 질랜디아라고 합니다. 해저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492만 제곱킬로미터나 되죠. 물론 질랜디아 지역이 모두 뉴질랜드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진 않습니다. 호주와 프랑스, 기타 소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이 질랜디아 위를 가르고 있죠. 뉴질랜드 주변의 땅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는 건 정말 재밌네요. 8번째 잡지식, 수족관과 백상아리. 수족관에 상어가 있는 경우는 참 많이 봤죠. 하지만 상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백상아리를 수족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절대 없으실 겁니다. 백상아리는 수족관에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2016년 일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등 백상아리를 수족관에 데려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백상아리가 수족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하고 살아있는 먹잇감만을 먹는 등의 까다로운 식단과 수영을 해야만 산소를 얻을 수 있는데 매일 100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백상아리를 수용할 만한 수족관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역시 백상아리는 수족관이 아닌 드넓은 바다가 어울립니다. 9번째 잡지식, 남한이 큰가 북한이 큰가. 재미있는 댓글을 봤어요. 남한이 큰가 북한이 큰가에 대한 이야기요. 북한 측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을 제외한 북한의 면적은 12만 3,13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측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 영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면적은 10만 364 제곱킬로미터죠. 북한의 면적이 남한의 면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악지대로 땅이 구성되어 있어 남한이 조금 더 비옥한 땅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10번째 잡지식, 초코파이의 빵. 초코파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빵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고 초콜릿으로 코팅한 식품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초코파이의 빵이라고 생각한 부분, 이거 비스켓이랍니다. 본래는 딱딱한 것이지만 제조 후 며칠 동안 마시멜로의 수분이 비스킷으로 옮겨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기마상과 말의 다리. 말을 타고 있는 위인을 조각한 기마상. 기마상에는 신기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의 다리에 따라 조각상의 주인공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있죠. 기마상의 주인공이 전투 중 전사를 하였을 때 말의 앞 두 다리를 번쩍 들게 하여 조각하고 말의 앞다리 중 하나만 공중에 있다면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말의 다리가 모두 땅에 닿아 있다면 주인공이 자연사한 것이라고 하네요. 예술계의 불문율이라며 많은 곳에 적용되어 있지만 파리 빅투아르 광장에 루이 14세 등의 기마상 등 자연사했지만 국왕이기에 말의 앞다리를 다 들고 있는 형태로 조각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잡지식, 요즘 백만장자의 기준. 백만장자, 엄청난 부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순자산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부르죠. 11억 원이 있다면 충분히 부자긴 하지만 현재 이를 엄청난 부자로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만장자라는 말은 1719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백만장자를 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에 백만장자의 위험을 가지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해 본다면 19세기의 백만장자는 오늘날의 돈으로 3,070만 달러,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 시 하나로 340억 원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백만장자 위험이 장난이 아닌데요. 세 번째 잡지식, 새 옷에 달린 천조각. 단추가 있는 옷을 구매해보면 안쪽에 여분의 단추가 있는 것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천조각도 함께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이 천조각은 보통 옷에 구멍이 났을 때 메꾸기 위한 여분의 옷감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 천의 본래 용도가 수선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여분의 천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천만 따로 세탁기에 돌려 새 옷의 세탁 시 물 빠짐, 색깔 번짐을 미리 확인하라는 용도죠. 진짜 이 천을 미리 세탁해본다면 이 옷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네요. 본래 용도가 참 신선하고 재밌긴 한데 저는 옷에 구멍 났을 때 수선을 하는 게 더 와닿네요. 네 번째 잡지식, 범블비 디자이너는 한국인. 트랜스포머의 아이콘 범블비. 범블비가 변신한 차량이 쉐보레 카마로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인센터 전무직을 맡은 이상엽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진짜 멋있다고만 생각했지 한국인이 디자인했을 줄 상상도 못 해봤네요. 아, 범블비 진짜 좋아했는데 오늘도 국뽕 한 사발 드링킹 해봅니다. 참고로 이상엽 디자이너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의 차량도 디자인한 이력도 있죠. 그리고 갑질 이슈도. 트랜스포머 하니까 떠오르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 배우 리암 니슨의 얼굴을 본떠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퉁어치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하늘이나 바다가 파란색인 이유. 하늘이나 바다를 보면 무슨 색이 떠오르시나요? 파란색이 떠오르시진 않으신가요? 근데 바닷물을 손으로 퍼서 보면 투명색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늘이나 바다가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하늘이나 바다가 파란색인 이유는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백색 태양광선은 여러가지 빛이 혼합되어 있는데 파장이 길수록 붉은 빛이 되고 짧을수록 푸른 빛이 됩니다. 태양광선은 하늘의 공기 입자나 바다의 물 입자와 부딪히면 산란 현상이 일어나
눈으로 들게 되죠. 그런데 산란 현상 자체가 파장이 짧은 파란빛에서 잘 일어나서 바다와 하늘이 푸르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노을이 질 때는 왜 하늘이나 바다가 빨갛게 변하는 걸까요? 해가 질 때나 뜰 때에는 태양빛이 비스듬히 대기를 통과하게 되어 파란색 빛이 우리 눈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산란되어 버리고 붉은빛만 지면에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바다 파란데 이유가 있었구나. 여섯 번째 합지식, 독사의 머리는 세모. 머리가 세모인 뱀은 독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가 세모라고 해서 모두 독사는 아닙니다. 에메랄드 트리보아 등의 뱀은 머리가 세모임에도 독사가 아닙니다. 또한 머리가 둥글더라도 맹독을 지닌 뱀들도 많아요. 코브라, 바다뱀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독사라고 해서 머리가 전부 삼각형은 아닙니다. 복이 없는 뱀 역시 머리가 다 둥글지는 않고요. 하지만 뱀을 본다면 머리가 세모든 둥글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저는 뱀을 보면 무조건 피하렵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개판 5분 전. 어떤 단어에 개가 들어가면 마구잡이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싸움 같은 것만 보더라도 강력하죠 뭔가. 근데 실생활에서 자주 쓰던 말이던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특이하게도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 같다의 느낌이 아닙니다.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은 고칠 개라는 말을 씁니다. 씨름 경기 중 선수 둘이 같이 넘어졌을 때 자기 편이 이겼다고 서로 논쟁하며 아수라장이 되는 것으로 유래된 말로 그 판을 무효로 다시 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설은 열개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게 배식을 했는데 밥을 나눠주기 전에 미리 개판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고 이걸 보고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합지식, 오즈의 마법사.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구글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환상의 나라로 떠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위자드 오브 오즈라고 치세요. 오즈 바람 지렸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빨간 구두를 클릭하면 환상의 2D로 떠나게 됩니다. 만약 본래의 세계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회오리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스터에그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홉 번째 잡지식, 커피 받침대의 용도. 커피컵에 커피 받침대까지 곁들이면 정말 예쁘죠. 보통 커피잔은 커피컵이 넘어지지 않게 사용하는 지지대 또는 더 예뻐 보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쓰곤 합니다. 근데 커피잔의 원래 용도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 차를 식혀서 먹기 위해 썼다고 하죠. 커피컵의 음료를 커피 받침대에 덜어서 식혀 마셨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고 이 행동이 품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 이런 풍습이 사라지고 커피 받침대는 찻잔을 받치는 형식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 잡지식, 교통카드 환불. 여러분 티머니나 교통카드도 환불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휴대폰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유심카드에 티머니 충전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카드의 침수로 고장이 난 경우 등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겪었을 때 보통 잔액이 소액이기에 그냥 버리고 말았죠. 근데 2016년 1월부터 서울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하철역에서 또는 편의점, 은행 등에서도 교통카드 환불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고장나지 않은 티머니 교통카드를 가지고 와서 환불처로 가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환불 처리됩니다. 편의점에서는 2, 3만원 이하, 지하철에선 5만원 이하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엄청 쉽다고 해요. 그간 교통카드 잔액 확인도 안하고 버린 것들 엄청 많았는데 환불되는 거였어?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코알라의 뜻. 아주 귀엽게 생긴 이 코알라. 근데 이 귀여운 생명체가 왜 코알라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나요?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의 언어인 다르쿠어로 물을 먹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굴라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알라는 평생을 유칼리 나무에 살면서 대부분의 식사를 유칼리 나무 잎으로 합니다. 유칼리 나무의 잎은 수분 함량이 높기에 코알라는 물을 자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를 보고 코알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코알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였다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난 코가 커서 코알라인 줄. 두 번째 잡지식, 앵무새의 마지막 말. 세계에서 제일 말을 유창하게 했던 앵무새 알렉스. 숫자 6까지 셀 수 있었고 색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좌절감까지 표현했다고 하죠. 알렉스는 2007년 9월 6일 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죽기 하루 전날 밤 자신에게 말을 가르쳐준 페퍼버그 박사에게 잘 지내요, 사랑해요, 내일 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페퍼버그 박사가 실험실을 떠날 때 매일 밤 알렉스가 했던 말이었지만 죽기 전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참 가슴 찡한 이야기임에 분명하네요. 세 번째 잡지식, 홍학의 젖. 우유를 보면 알 수 있을 듯 대부분의 포유류의 젖은 흰색입니다. 반면 홍학의 젖은 빨간색이죠. 주 먹이인 해조류 때문에 빨간색의 우유가 생겨나며 상부 소화기관이 소낭에서 이런 우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낭류를 입으로 토해내 새끼에게 먹이고 나죠. 그러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이언스 채널에서 게재된 이 영상, 다른 홍학이 아래의 홍학 머리를 먹는 듯한 이미지가 뇌리에 박힙니다. 하지만 이는 어미 플라밍고가 젖을 주는데 서툴러서 그런 것, 어미 홍학이 몸에서 젖이 만들어지지 않자 젖이 나오는 다른 홍학의 도움을 받은 것 등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영상
영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홍학의 젖이 빨간색이고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의감에 불타 뭣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행위를 저지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알고 봐야 해. 네 번째 잡지식, 토끼는 자기 똥을 먹는다. 똥을 먹는다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하지 못하는 죽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토끼죠. 토끼가 자기의 똥을 먹는 이유는 1차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의 영양분, 특히 섬유질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똥을 섭취해 영양분을 완벽하게 섭취하려 한답니다. 물론 모든 똥을 먹진 않습니다. 두 종류의 똥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드럽고 묽은 똥이며 다른 하나는 동글동글한 형태의 까만 똥입니다. 토끼는 아직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는 부드럽고 묽은 똥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똥을 먹는 모습을 직관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새벽녘에 싸서 먹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두루미의 빨간 털. 두루미 하면 영물로 생각되곤 합니다. 특히나 우아한 생김새는 정말 대단하죠. 머리에 빨간 부분이 있어 마치 빨간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외국에선 두루미를 레드 크라운드 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왕관으로 불려지는 이 빨간 부분, 이거 털이 아니라 피부라고 합니다. 확대해보면 돌기도 나와있죠. 정수리가 빨간 이유는 뇌의 혈관들이 엉켜서 서로 만들어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성의 눈에 잘 띄어서 번식을 잘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기분에 따라 이 면적과 색깔이 변하기도 하며 화나면 정수리가 더더욱 붉어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숲의 황제가 좋아하는 과일의 황제. 숲의 황제, 호랑이. 육식동물인 호랑이가 즐겨 먹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 역시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과일이죠. 이 과일은 바로 두리안입니다. 저는 두리안 냄새가 역해서 먹어보려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접해보세요. 진짜 취두부 저리 가랍니다. 무튼 호랑이나 육식동물이 두리안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냥감인 초식동물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내장장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죠. 두리안의 냄새는 초식동물의 내장장기 냄새와 유사하며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기에 호랑이와 육식동물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과일인 것이죠. 호랑이가 과일을 먹는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일곱 번째 잡지식, 공기 반 재료 반의 음식. 공기 반 재료 반으로 구성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이죠. 심지어 단맛을 좌우하는 설탕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재료를 풍선처럼 부풀려 얼립니다.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으며 부피 역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기의 양에 따라 아이스크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재료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100이라면 오버런 100%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오버런 80%에서 100%라고 하네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경우 오버런이 50% 이하이고 더 비싼 아이스크림은 20%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기를 사 먹는 경우도 있다고?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줄곧 공기를 사 먹었었군요. 여덟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구 1위에 빛나는 중국. 그를 바짝 쫓고 있는 인도?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죠. 2019년 UN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5.4명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인 나이지리아는 현재 인구가 2억 100만 명인데 2050년 4억 명을 넘어 2100년 7억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땐 나이지리아가 짱짱맨이지만 출산율로만 봤을 땐 나이지리아는 9위에 달한다고 해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5.4명인데 말이죠. 출산율 1위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국가인 니제르로 2017년 기준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7명이라고 하네요. 와우. 전에 다뤘기도 한데 니제르는 나라의 평균 연령이 15.4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평균 연령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잡지식, 물고기급 수영 실력의 조개. 보통 조개하면 바닷속에 바닥을 조용히 기어다닌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조개구이집에서 종종 보이던 이 녀석 가리비는 조금 다릅니다. 수영 실력이 거의 물고기급이에요. 양쪽 껍데기를 힘차게 여닫는 행위를 반복. 그 행위를 통해 몸을 띄우고 이동하죠. 한번 물을 내뿜을 때 최대 1m에서 2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2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 250도나 되는 각도를 볼 수 있죠. 훌륭한 시각과 뛰어난 운동신경. 가리비가 나보다 수영 잘할 것 같은데? 조개는 수영을 못한다는 편견을 버려야겠군요. 가리비 짱짱. 11월부터 12월까지 가리비 제철이라는데 오늘 가리비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 주를.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부업. 1503년부터 1566년까지 살아왔던 그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세계 2차 대전, 아돌프 히틀러, 9.11 테러 등 예언 적중률이 상당한 예언가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그를 떠올린다면 가장 먼저 예언가, 천문학자 또는 의사를 떠올리실 건데요. 그는 의외의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트맨. 다시 갈게요. 바로 화장품 제조업자였죠. 피부를 젊게 되돌려준다는 화장품을 만들어 귀부인들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은 몸에 해로운 수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걸 바른 귀부인들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하얀 피부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엔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화장품을 판매했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두 번째 잡지식, 왜 항복의 표시로 백기가 사용될까? 백기를 들면 되게 졌다, 항복한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봐도 항복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왜 항복이란 표시가 백기를 드는 것이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드는 것이 정식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1907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서였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나라끼리 전쟁하다 보면 한눈에 항복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필요했고, 과거부터 쓰이던 방식인 백기를 드는 것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백기를 드는 것의 유래로는 전쟁에서 이긴 상대방의 색으로 국기를 물들여도 좋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설과, 중세 유럽에서 화이트 선데이라는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 모든 전쟁이 교회의 권위 아래 휴전하게 되어 있었죠. 이에 따라 흰색이 휴전을 의미했다는 설, 부상제를 의미하는 하얀 붕대를 의미한다는 설, 여러 깃발 틈 속에서 가장 눈에 잘 띄며 과거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백기의 유래가 되었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백기를 드는 것이 한눈으로 봐도 항복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 앞지식, 지구상의 모든 개미의 무게. 개미 정말 가볍습니다. 일개미 한 마리의 평균 체중은 대략 1mg에서 5mg 정도이죠. 반대로 전 세계의 사람 한 명의 평균 무게는 62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의 무게의 합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무게의 합이 비슷한 수준 또는 개미가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개체수가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전 세계의 개미의 수를 1경에서 2경마리, 많게는 100경마리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개미를 얕잡아보면 안 되겠군요. 네 번째 앞지식, 고암 원숭이의 울부짖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진이 고암 원숭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결과를 도출해내죠. 성대가 클수록 고환이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성대가 클수록 정자 생산량도 적었다고 합니다. 무튼 성대가 큰 수컷 원숭이는 고환은 작지만 오히려 많은 암컷을 거느린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클수록 고환이 작다. 난 아니야. 저 목소리 큰 거 오해입니다. 원래 젠틀하고 낮은 목소리에 댄디하고 작은 목소리를 가졌죠. 그리고 이 연구는 고암 원숭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고 모든 종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목소리 괜히 깔았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 진짜 안 작아. 다섯 번째 앞지식, 라이터와 성냥. 라이터와 성냥, 뭐가 더 빨리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성냥이 더 빨리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성냥보다 라이터가 더 빨리 개발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라이터는 1823년 독일에서 개발되었고, 최초의 현대 마찰식 성냥은 1826년 영국에서 개발되었죠. 물론 현대 마찰식 성냥 이전 1805년에 개발된 화학식 성냥이 있긴 했습니다만, 1805년에 개발된 이 성냥은 항산에 담아 발화시키는 성냥이었고 현대적인 자기 발화식 성냥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게 1826년 영국의 존 워커가 고안한 성냥을 최초의 성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라이터는 현재의 부싯돌 라이터와 원리는 다르지만 기능면에서 비슷한 1823년에 개발된 라이터를 최초의 라이터라고 말하곤 하죠. 정리해보자면 최초의 현대식 마찰 성냥이 발명된 것은 1826년, 최초의 라이터가 발명된 시점은 1823년, 라이터가 현대식 마찰 성냥보다 먼저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최초로 개발된 라이터는 크고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이유로 대중화되진 않았으며, 현대식 마찰 성냥이 개발된 이후 이 라이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 90년 뒤 1910년 부싯돌 라이터의 발명으로 라이터가 대세가 되었죠. 아무튼 성냥보다 라이터가 더 이른 기간에 개발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 노짜네요. 여섯 번째 앞지식, 두 개의 얼굴 퓰리처. 미국 내 언론 및 문화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퓰리처상.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을 만든 사람은 바로 조지프 퓰리처이죠. 하지만 이런 똑부러지고 박식한 이미지와 반대로 정말 늘씬한 미녀의 사진을 최초로 지면에 등장시킨 사람 역시 퓰리처입니다. 1883년 내내 적자로 허덕이던 뉴욕 월드지, 이를 인수한 퓰리처는 신문사를 성공시키고자 정부와 사회의 부패를 거침없이 폭로했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스캔들과 선정적인 내용을 일면에 싣게 되죠. 그렇게 뉴욕 월드지는 창립 이래 최대 판매 부수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퓰리처의 방식이 부도덕하다며 비난했지만, 그는 잡지의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멋쟁이 아가씨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라고 받아치며 연재를 이어갔죠. 퓰리처씨 완전 쿨가이 인지용? 아무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퓰리처상을 만든 퓰리처가 선정적인 미녀의 사진을 신문 일면에 실은 최초의 사람이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일곱 번째 앞지식, 꿈에서 나오는 사람.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가끔 꾸곤 합니다. 제 꿈은 특이하게도 모험하는, 보물 찾고 그러는 꿈을 좀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종불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제 꿈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 제가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TV에서든 인터넷이든 지나가다 스쳐갔던 사람이든 말이죠. 이를 뇌가 기억했다가 꿈에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스쳐갔던 경험 외에도 아예 처음 보는 듯한 광경이 펼쳐진 꿈도 있죠. 이는 다양한 기억들이 뒤섞여 꿈에서 아예 처음 보는 상황처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간 뇌에 입력되어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시간 구애 없이 무작위로 섞여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네요. 꿈에서 시공간 불문 초능력자로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여덟 번째 앞지식, 이쑤시개의 홈. 이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도구 이쑤시개. 이쑤시개의 뒤편을 보면 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홈이 왜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홈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미 누군가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쑤시개를 사용 후 이 홈 부분을 부러뜨려 사용된 이쑤시개라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줄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쑤시개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 후 바닥에 놓기 꺼림칙할 때 이쑤시개 뒷부분을 잘라내어 받침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죠. 맨날 쓰던 일회용품 중 하나였는데 이제야 제 용도를 알게 되었네요. 9번째 잡지식, 멸종위기종 은행나무. 가로수로 정말 많이 보이는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에는 정말 특별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식물계 은행나무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 속에 속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고생대 무렵엔 실속 수십 종 정도 존재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지만 그 수가 점차 줄기 시작해서 현재 동아시아에 딱 한 종만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를 보기 쉽게 설명하자면 현생 인류, 인간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호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척삭동물문, 이 분류에 속한 동물로는 사람부터 물고기, 양서류, 심지어 멍게까지 들어있죠. 은행나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물고기부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에 속하는 수만 가지의 생물이 멸종하고 오직 현생 인류 한 종만 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이런 엄청나게 큰 대분류부터 한 종밖에 존재하지 않는 슈퍼 울트라 캡틴 레어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네요. 이러한 은행나무는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서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야생에서 번식 및 자생하는 군락을 찾아보기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어딜 가더라도 있는 가을의 낙엽을 상징하는 나무 중 하나인 은행나무가 이리도 귀한 종이었다니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행동네는 못 참아. 10번째 잡지식, 트럼프 카드의 킹, 퀸, 잭은 가족이 아니다. 트럼프 카드 아시나요? 보통 트럼프 카드에 킹, 퀸, 잭을 떠올리면 K가 킹, 왕이 떠오르고 Q가 퀸, 여왕이 떠오르고 J는 잭, 왜인진 모르겠지만 왕자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킹과 퀸이 부부이고 잭이 아들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J는 왕자가 아닌 신하를 뜻한다고 해요. 또한 킹과 퀸 역시 부부가 아니고요. 모두가 생판 모르는 남남입니다. 스페이드부터 다이아, 클로버, 하트, KQJ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 모두가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스페이드와 클로버를 예로 볼게요. 스페이드 K는 다윗을 모티브로, 스페이드 Q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테네를 모티브로, 스페이드 J는 샤를마누의 12기사 중 한 명인 오지에르 다누아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클로버 K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모티브로, 클로버 Q는 잔다르크를 모티브로, 클로버 J는 원탁의 기사 중 한 사람이 랜슬롯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있는 사람들 다 모티브 되는 인물이 다르고 부부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없습니다. 가족인 사람이 없죠. 와 진짜 몹시 신기하지 않나요? 와 대박 사건. 알고 계셨다고요? 나만 몰랐나?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랍스타의 소변.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행위, 소변. 동물 대부분은 보통 소변을 생식기로 배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재 랍스타는 어디로 소변을 배출할까요? 바로 눈으로 소변을 봅니다. 방광이 머리에 있고 눈 아래 구멍으로 소변을 방출하는 것이죠. 랍스터 소변에는 특별한 페로몬이 들어가 있어 싸우거나 교미할 때 서로의 얼굴에 소변을 봐서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오 재밌겠는데? 소변의 줄기가 시원찮으면 짝짓기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닷가재는 오줌발이 정말 강력한 편인데요. 30cm에서 50cm 정도의 개체는 약 3.5m까지 소변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바닷가재 앞발만 센 줄 알았는데 오줌발도 세네. 두 번째 잡지식, 띵작을 영어로. 한글의 자음, 모음의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표현하는 것. 야민정음, 멍멍이를 댕댕이로, 명작을 띵작으로, 팔도 비빔면을 괄도 내냄띠로. 이런 예시 외에도 엄청난 흥행을 할 정도의 밈을 불러왔죠. 근데 신기한 점은 번역기 역시 이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번역기 파파고에다가 띵작을 치면 르네스터피스, 마스터피스가 나오고 댕댕이라고 치면 클럽, 도그가 나옵니다. 구글 번역기로는 띵작 번역은 안되고 댕댕이라고 치면 도그라고 번역이 되긴 합니다. 참 번역기 똑똑해졌네요 정말. 세 번째 잡지식, KBS 로고송. 혹시 KBS 로고송 중 하나 이 노래 아시나요? KBS 한국 방송. 너무 감성 충만했죠. 죄송합니다. 무튼 이 노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쓰이던 로고송입니다. 이 노래 박진영이 만든 겁니다. 신기한 점은 이 짧은 노래가 원더걸스의 텔미보다 더 많은 저작권료를 벌어줬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 용량을 1TB 하드디스크처럼 표기하자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영국의 신문인 텔레그래프에서 2016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무려 1PB나 된다고 합니다. 이 단위는 47억 권의 책 또는 13.3년 길이의 HDTV 방송 녹화분 또는 1GB짜리 야구 동영상 1000만 편 또는 6억 7천만 개의 웹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운반할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이라고 하며 실제 기억력은 이보다 훨씬 더 작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이라고 해도 1PB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 자동차 어딜 가더라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차 구매하려면 손발이 발발 떨려요. 하지만 이 자동차만큼은 정말 12개월 할부면 탈만할 것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차, 인도
타타자동차의 나노입니다. 가격이 무려 15만 루피, 하나로 220만 원이죠. 2008년 출시 당시에는 10만 루피였다고 합니다. 하나로 147만 원이었죠. 비록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차체가 약해서 충돌 테스트에는 최초로 0점을 받은 기염을 토했지만 타타자동차의 나노는 차를 살 여력이 없는 인도 저소득층에게 훌륭한 운송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여 2013년식 이후로는 출시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시도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의 메이커도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앞지식 슈퍼마리오 최종 보스. 슈퍼마리오 최종 보스인 이 녀석 쿠파. 뭔가 이름이 친근하다 싶었는데 계속 발음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쿠파 국밥? 맞습니다. 한국의 국밥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순대국밥 할 때 그 국밥이 맞습니다. 슈퍼마리오의 제작자인 미야모토 시게루는 최종 보스의 이름을 고민하던 중 직원 한 명이 국밥 먹고 싶다 라는 말을 듣고 강렬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쿠파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 회의 도중 쿠파, 비빔파, 육회 등의 네이밍도 있었지만 결국 국밥, 아니 쿠파가 되었죠. 여담으로 미야모토 시게루 인터뷰 왈 처음에 국밥이 한국의 불고기를 칭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밥이란 말이 강력하게 느껴져서 쿠파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것, 역시 한국의 국밥은 강력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뚝배기. 일곱 번째 앞지식, 이어폰 줄 꼬임. 여러분, 이어폰이나 코드줄 진짜 많이 엉키지 않나요? 제가 덜렁이는 건지 아니면 혼자 베베 꼬이는 건지 꼬인 거 풀 생각하면 머리 뚜껑 열립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수학적으로 이론이 존재해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물리학과의 도라이언 레이머와 더글라스 스미스가 밝힌 이론은 이렇습니다. 46cm에서 150cm의 길이의 선은 회전하는 상자 속에서 매듭이 형성될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46cm 미만 길이의 코드는 거의 엉키지 않는다고 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 연결하는 이어폰 보통 길이가 1.2m 정도 되거든요. 흔들렸을 때 선이 꼬일 확률이 이거 보시면 30%에서 40% 정도죠.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가방에 이어폰을 넣고 다니면 100% 꼬여있는데? 라는 생각이요. 이는 이어폰의 양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이어폰이 꼬이는 걸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이어폰 끝과 끝을 붙여보세요. 아마 확실히 덜 꼬일 겁니다. 60%에서 70% 확률로 안 꼬여 있을 거예요. 대박. 여덟 번째 앞지식, 대게는 왜 대게? 대게는 왜 대게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보통 클 대자를 써서 큰 게를 의미하기에 대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게는 사실 몸체가 커서 대게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겨서 대게인 것이죠. 그렇기에 과거에 주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해 발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말이죠. 대게의 다리가 대나무를 닮아서 대게라니 겨울철에 친구들한테 뽐낼 잡지식거리가 늘었군요. 아홉 번째 잡지식, 피노키오 효과.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 피노키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외형이 변하기에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현실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피노키오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그라나다 대학교 실험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거짓으로 말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 근육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각과 탐지,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뇌 섭렵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상대방의 코를 만져 온도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친구들한테 써먹어봐야지. 열 번째 앞지식, 북한의 기네스북.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북한에도 여러가지 기네스북 기록이 있습니다. 2014년 김정은의 최연소 국가수반으로 기네스북 등재, 노동인구 대비 군인 비율 8.1%로 세계 1위로 기네스북 등재, 김일성 동상이 북한에만 35,000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물 동상 기네스북 등재, 아리랑 공연에 10만 명 북한 주민이 참여하여 최대 규모의 체조 공연으로 기네스북 등재,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110m 심도의 평양 지하철로 기네스북 등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점비 170m의 주체사당탑으로 기네스북 등재, 완공되지 않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 317m의 총 105층의 류경 호텔으로 기네스북 등재, 18만 관중동원이라는 최다 관중동원 기록이 1995년 4월 28일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으로 기네스북 등재 등의 기록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물 동상 등 범용적인 범주의 기네스 기록들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디어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그간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번 실버 버튼 수령 이후 더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매번 감사하는 자세로 유튜브 활동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사랑합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자말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뿅.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알을 많이 낳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알을 많이 낳는 동물은 개복치입니다. 근데 과연 도대체 몇 개의 알을 낳아야 세계에서 알을 가장 많이 낳는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개복치는 한 번에 자그마치 3억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약 2.5mm의 크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3억 개의 알 중에 성체가 되는 개체는 불과 한두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한두 마리의 새끼는 성체가 되면서 6천만 배 이상의 크기로 불어나죠. 여러분, 나중에 개복치를 보게 된다면 3억분의 1의 경쟁률을 뚫은 초강력 개체라고 생각하며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아참, 나도 2억분의 1 사나이였지. 두 번째 잡지식, 가장 맛없는 초콜릿 허쉬.
1위 달콤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허쉬 초콜릿. 편의점 어디서든 판매하는 초콜릿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허쉬 초콜릿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37년 미군은 군용 비상식량인 디레이션을 허쉬 초콜릿으로 채용. 그렇게 허쉬사의 군납이 시작되었죠. 이때 미군이 허쉬에게 4가지 조건을 겁니다. 113.4g의 무게, 고열량의 초콜릿, 상온에 녹지 않는 초콜릿, 삶은 감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맛이었죠. 근데 도대체 왜 초콜릿을 맛이 없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4번 조항이 생긴 이유는 초콜릿이 맛있으면 평소에 다 까먹게 될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4가지 조합에 부합하는 허쉬 초콜릿이 만들어졌고, 이 초콜릿은 굉장히 딱딱하고 입에서도 잘 녹지 않으며 맛까지 끔찍한 괴랄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초콜릿은 기력 보충 및 열량 섭취에는 매우 훌륭한 비상식량이었지만 닮아뭉갠 감자맛, 타이어맛, 히틀러의 비밀무기 등의 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초콜릿은 보편적으로 혐오되었으며 소비되는 대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달하고 찐한 초코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허쉬 초콜릿이 최악의 맛평가를 담게 된 초콜릿을 만들었다니 놀랍습니다. 근데 히틀러의 비밀병기라는 타이틀 만든 사람 필력 최소 셰익스피어급 인지용. 세 번째 합지식, 지구에서 생존력이 가장 강한 생물. 영하 272도의 추위에서도 살아남은 사례가 있고 151도의 뜨거운 환경에서도 몇 분가량 버틸 수 있고 기압 6000배를 견딘 사례도 있으며 진공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인간 지사량의 1000배에 해당하는 방사능 수치인 5700그레이의 감마선에도 48시간이나 노출되더라도 죽지 않는 불굴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바로 빡빡이 사이타마, 아니 물고 곰벌레라고 불리는 종이지요. 곰벌레가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는 이유는 탈수가사라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극한의 건조함을 버틸 수 있는 상대로 물이 공급되면 되살아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슈퍼 강력한 녀석 같지만 전적으로부터 몸을 스스로 지키는 능력은 크게 없고 최대 크기가 1.5mm 정도인 만큼 사람이나 동물들에겐 그저 먹잇감 수준의 공격력을 지녔죠. 하지만 어떠한 극악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바탕으로 곰벌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미물처럼 보이지만 저보다 나은 부분이 참으로 많은 최강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곰벌레 짱짱맨. 네 번째 합지식, 돼지라고 놀리면 안됨. 누군가를 돼지라고 놀린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돼지라고 놀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도 없기도 하면서 오늘부터 그렇게 놀리시면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는 뚱뚱하다로 직결되는 동물 중 하나지만 체지방률로 따지면 사람보다 훨씬 낮습니다. 돼지의 체지방률은 평균 14%거든요. 성인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은 10%에서 20%이며 성인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은 20%에서 30%. 이 안에 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돼지를 비만으로 보긴 어렵지만 더 와닿게 설명해드릴게요. 돼지의 체지방률 14%, 체지방률 14%의 남자의 경우 이렇고 체지방률 14%의 여자의 경우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가 나를 뚱뚱하다고 놀릴 때 돼지라고 놀린다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 멍청한 놈이라고요. 다섯 번째 합지식, 청량음료 맥주. 맥주를 마시려면 보통 신분증 검사를 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맥주를 주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1년에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2011년 7월 20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 10% 미만의 주류가 음식물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량음료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판매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있었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맥주병을 들고 다니며 마시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도 법적으로 제재되었지만 맥주를 청량음료로 생각했다니 러시아는 정말 세계 최대 술 애호국이며 주당의 나라 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불공국 짱짱맨. 여섯 번째 합지식, 독사의 독을 마신다면 독사가 사람을 물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 용혈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독사에서 물린 사람은 픽픽 쓰러지고 응급처치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입으로 독사의 독을 빨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치명적인 독을 마시면 응급처치하는 사람 역시 치명적이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이요. 생각 외로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은 별 탈이 없다고 합니다. 물리는 경우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들쑤시고 다녀 큰 문제를 초래하지만 마시는 경우에는 사람의 소화기관이 독사의 독을 단백질의 일종으로 소화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독사에게 물린 곳을 응급처치로 빨 때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혈관을 통해 뱀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합지식, 둘리의 마이콜. 아기 공룡 둘리의 시성강탈 캐릭터 마이콜. 겉모습과 피부 때문에 흑인 또는 외국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마이콜은 토종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아기 공룡 둘리의 원작자인 김수정 작가님은 애장판 서면 인터뷰에서 마이콜은 흑인도 아니고 흑인 혼혈도 아닌 그냥 피부가 까무잡잡한 마시성을 지닌 이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남성임을 밝혔습니다. 마이콜이 토종 한국인이라니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있었군요. 편협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마이콜의 외모는 파마를 한 김수정 작가님의 본인의 모습을 모티브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외모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고
않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일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째 앞지식, 이북보다 종이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종이책을 읽읍시다. 종이에 적힌 글씨보다 화면으로 띄어진 글씨를 읽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닐슨 노먼 그룹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책 읽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보다 아이패드의 책으로 읽었을 때 읽는 속도가 평균 6.2% 느리고 아마존의 킨들로 읽었을 때 종이책보다 읽는 속도가 10.7%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북은 종이책보다 훨씬 편한 장점들도 많지만 종이책 역시 이북보다 나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잡지식, 성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생물. 성이란 고유한 것이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몇 생물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죠. 대표적으로 블루헤드 놀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블루헤드 놀래기는 수컷 한 마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리의 암컷과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부럽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마리뿐인 수컷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등 변을 당하면 무리 내 암컷 중 가장 강한 개체가 수컷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수술 없이 자연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자연은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사다리차의 훌라후프. 이사를 할 때 사다리차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사다리차에 매번 훌라후프가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왜 훌라후프가 있는 걸까요? 이는 사다리차 운반차와 가구 사이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훌라후프가 밑에 깔려있으면 무거운 가구라도 쉽게 돌릴 수 있으며 가구를 밀 때도 참 쉽게 밀 수 있죠. 만약 훌라후프가 안 깔려있다면 물건을 못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라후프의 높이만큼 공간이 생기기에 물건을 잡기에도 용이하다고 해요. 훌라후프는 이삿짐을 옮길 때 작업의 편의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29년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훌라후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두 번째 잡지식, 얼음 자동차. 자동차의 외판은 수많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강철부터 플라스틱, 탄소 섬유까지요. 근데 얼음으로 만든 자동차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러시아에 실제로 있습니다. 자동차의 뼈대, 바퀴, 엔진 등을 남겨놓고 차의 외판을 모두 얼음으로 만든 것이죠. 이 자동차는 벤츠 G클래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만들기까지 6톤에 가까운 얼음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행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열로 오랜 기간 운행을 할 순 없었지만 말이에요. 세 번째 잡지식, 꽃게의 이름. 꽃을 닮았다 하여 꽃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꽃게라는 이름은 꽃을 닮아서 꽃과 같이 예쁘기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꽃게가 꽃게로 변형된 것이죠.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돌출해 나온 부분을 꽃이라고 하는데 꽃과 게가 만나 꽃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꼬챙이 할 때 쓰이는 말이 꽃게에도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게가 예뻐서 꽃게가 아닌 등껍질의 양옆이 가시처럼 튀어나와 꽃게라는 것 정말 신기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 대개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곤 합니다. 근데 흰머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짓는 것은 모낭 속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세포라고 합니다. 이 색소세포는 성장하는 모발에 색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 색소세포가 점차 줄어들어 흰머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언제 생기는지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기에 더 빠르게 색소세포를 소비하여 흰머리가 더 빨리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하버드대학교 로버 쉬발링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35세 이후 빠진 머리가 흰머리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한국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무를 말해보라 하면 저는 소나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나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단일종으로 따지면 2009년 기준 참나무가 26억 그루로 가장 많고 소나무가 21억 그루로 두 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소나무를 선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쓰임새도 많았으며 우대되는 나무였기에 많이 심어지고 보호도 많이 이루어졌기에 많은 수의 소나무가 남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이 소나무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바위가 많아 비교적 영양이 적은 곳이 많고 그런 곳은 수분, 양분, 토양에 대한 요구가 적은 소나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경 요인으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산에는 나무가 남아나질 않게 되었는데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정부 주관하에 대대적으로 심어진 나무가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실내로 1957년부터 1958년경에는 식목 행사 대부분 소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와우,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좋은 질문 덕에 좋은 사실 알아갑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어디에 있게요? 당연히 김포에 있지 바보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과 반대로 김포국제공항은 김포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 걸쳐있죠. 전혀 김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김포가 붙었느냐 하면 본래 김포공항 자리가 김포구 양서면에 속한 곳이었다가 196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김포국제공항이 김포에 있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잡지식, 산타클로스의 이름. 산타클로스는 왜 산타클로스라고 불리울까요? 저는 산타가 지역명이고 클로스가 직업?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그 자체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세인트 니콜라스였죠. 3세기경에 살았던 그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고 이 이야기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뒤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세인트 니콜라스 축일 전날
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산타클라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되었고 19세기경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그 자체가 사람 이름이었다니 신기하네요 정말. 8번째 앞지식, 한반도엔 여자가 더 많다. 이제 대한민국도 북한도 모두 여자가 더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2020년 11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자 인구수는 2,584만 명, 대한민국의 여자 인구수는 2,598만 명,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14만 5천 명가량 많습니다. 세계은행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남자 인구수는 1249만 명, 북한의 여자 인구수는 1305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50만 명가량 더 많죠.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에 여자 고령자분들의 수치가 통계에 반영된 것이지만 한반도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하네요. 9번째 잡지식, 석기시대 수명. 현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약 72.2살입니다. 이는 의학의 발전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로 알고 있죠. 아마 시간이 흐르면 100세까지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의학을 기대할 수 없었던 구석기 시대의 경우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뉴멕시코 대학교의 힐라드 카플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각보다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긴 편이었다고 해요. 구석기 시대에 15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무려 54세였다고 합니다. 1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평균 33세까지 살았지만 말이죠. 1900년대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31살이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의학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던 구석기 시대에 더 긴 기대 수명을 가졌다는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니다. 헬로키티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바로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해요. 헬로키티 제작사인 일본 산리오사가 2014년 8월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고양이를 모티브로 의인화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1974년 11월 1일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서 태어난 혈액형 A의 소녀라고 하네요. 더 충격적인 건 헬로키티의 양볼에 난 세 가닥의 털, 이거 귀밑 털이라고 합니다.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닌 사람이었다니 소름. 두 번째 잡지식, 타이어는 왜 검은색일까?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는 100 중에 99는 검은색입니다. 근데 타이어를 빨간색으로 만들거나 초록색으로 만든다면 자동차를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요? 신기하게도 타이어가 검은색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원료인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이어엔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화학 첨가물이 바로 검은색을 띠는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은 고무 분자와 결합해서 내열성, 내만모성, 강성 등을 엄청나게 증대시켜줘요. 물론 카본 블랙 말고 신소재인 실리카를 사용한다면 타이어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리카는 제조가 까다롭고 카본 블랙에 비해 단가가 높아 대중화되어 있지 않죠. 타이어가 까만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때탄 거 티 안 나게 하라고 검정으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아, 민망띠. 세 번째 잡지식, 추워질수록 체격이 커진다. 여러분 혹시 알렌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동물이 추운 곳에 살수록 일반적으로 체격이 크며 더운 곳에 살수록 일반적으로 체격이 작아지는 법칙입니다. 주변으로 발산되는 몸의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의 부피를 크게 하여 환경에 유리하게 진화하는 것을 말하죠.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남아시아인보다 평균적으로 신장 및 체격이 큰 편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작은 지역은 모두 열대기후에 속한다는 점, 기후가 추운 곳에 사는 북유럽인들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 사는 남유럽인들보다 키가 크다는 점이 이 법칙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물론 키는 크지만 마른 경우, 평균 신장은 작지만 다부진 체형을 가진 경우 등의 부피의 변화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지역일수록 대체로 체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참 신기하네요. 네 번째 잡지식, 남편과 변기. 남편의 편, 변기의 변, 누가 봐도 다른 한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안 해보셨겠지만 한자, 편자가 같다고 합니다. 이 한자, 편자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편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똥오줌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남편에게 사용된 편자는 편하다로 쓰인 것이고 변기에 사용된 변자는 똥오줌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글자가 같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네요 정말. 다섯 번째 잡지식, 외로움은 전염된다. 현대의 성인 3명 중 1명이 느낀다는 외로움. 이 외로움은 우울증 등을 초래하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 박사가 1971년부터 2001년까지 5214명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결과였죠. 또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년에 48일 동안 외로움을 느끼며 남자보단 여자가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친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1년에 이틀이나 줄어든다고 하네요.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다니 조금 덜 외로워버려 노력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책의 짝수 페이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든 책은 왼쪽 페이지가 짝수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가 홀수 페이지죠.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수술할 때 초록색 가운을 입는 이유. 수술실에 들어갈 땐 의사든 간호사든 초록색 가운을 입습니다. 왜 초록색 옷을 입을까요? 보통 붉은 장기를 오랜 시간 바라보며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눈에 그 색의 잔상이 눈에 남고 눈의 포색 작용에 의해
의해 흰색 벽이 청록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잔상은 의사의 시야를 혼동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잔상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수술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초록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8번째 앞지식, 자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이유. 자는 도중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몸을 움찔하면서 잠에서 깨어본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시죠. 이는 수면 놀람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몸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증상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좋아요. 이는 근육 경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면에 빠지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죠. 사람이 수면에 빠지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때 근육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발작이 일어나면서 수면 놀람증이 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수면 놀람증이 더 많이 발발한다고 해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앉아 잘 때 더 많이 발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버스 같은 데서 잠들었을 때. 아무튼 수면 놀람증은 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너무 잦게 발발하면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잡지식, 물은 투명한데 눈은 왜 흰색? 물은 속이 다 비치는 투명한 색을 가졌죠. 얼음도 투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물이 변화된 눈은 흰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빛의 반사 또는 굴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음은 수정처럼 육각기둥의 결정구조,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면 빛이 통과해 투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눈 결정은 육각형과 치명 등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빛이 반사하거나 굴절할 수 있는 각진 면이 무수히 많아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얼음 결정들은 모든 색에 빛을 반사하고 반사된 모든 색이 합쳐져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잡지식, 아보카도의 씨앗. 보통 과일들은 달달한 과육을 가지고 있죠. 동물은 과일을 먹고 씨앗을 포함한 채로 배설을 합니다. 씨앗은 이를 양분 삼아 새싹을 틔우고요. 이게 일반적인데 아보카도를 보고 있자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씨앗이 큽니다. 이것을 삼키고 배설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실제로 야생 아보카도는 과거에 매머드나 땅늘보와 같은 초거대 동물에게 먹히던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멸종하면서 야생 아보카도 역시 거의 멸종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보카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과일이었지만 특유의 맛과 훌륭한 영양성분 덕에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범용적으로 재배되었죠.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만약 사람이 아보카도를 재배하지 않으면 아보카도는 아마 멸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보카도 존맛탱 인정?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0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카트라이더 실사판. 카트라이더 좋아하시나요? 진짜 귀여운 캐릭터가 카트를 타고 달리는 게임. 근데 게임이 아닌 진짜 레이싱 카트는 어떨까요? 컴팩트한 차체 구성과 가볍게 만들어진 엔진, 낮은 높이로 만들어진 1인승 차량. 진짜 빠른 카트는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상 매우 빠른 체감 속도를 자랑하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장난 없습니다. 어우, 다오랑 디즈니 강심장이었구나 정말. 제가 실사판 레이싱 카트를 운전한다면 이거 팬티 3장 정도는 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잡지식, 우리는 첫 번째 정자가 아니다. 임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만들어 태아로 발육하는 과정이죠. 보통 가장 빨랐던 정자가 수정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정자는 수정능을 획득해야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수정능을 얻기 위해선 자궁 및 난관에서 적어도 2-3시간이 지나야 하죠. 보통 난자에서 첫 번째로 도달한 정자는 수분 내지 3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첫 번째 정자들은 수정능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 수정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난자의 첫 번째로 도달한 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정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승선 안에 가장 먼저 도달한 정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우 예스. 세 번째 잡지식, 멋진 이름을 택한 소년. 여러분 살면서 봤던 이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캡틴 판타스틱, 베스터 댄,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더 헐크, 앤 더 플래시 컴바인.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 플래시가 합쳐진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이 되겠습니다. 영국에 살던 조지 가렛이라는 소년은 2008년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름을 이렇게 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의 이름을 줄여서 캡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 나도 울트라 메가톤 메탈 드래곤 사우루스 캡틴 킹 오브 파이터 이런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네 번째 잡지식,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계속해서 감지할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것을 동물 학대로 본다. 동물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난폭하게 학대하는 자는 누구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동물보호를 위한 조항을 지닌 최초의 동물보호법. 1933년 제정된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개전시킨 히틀러와 나치 독일 정부가 최초로 제정한 법입니다. 히틀러 및 나치가 생명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현대 동물보호법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히틀러는 그냥 나쁜 놈입니다. 정말. 다섯 번째 잡지식, 우보사는 실제한다. 우보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정보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정보다 사랑을 택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버 박사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마다 2명의 친구를 잃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5명 정도의 핵심 친구들이 있는데요. 연애하게 되면 연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평균 2명의 친구와 멀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우보사라는 말을 쓸
쓸 때 그냥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뉘앙스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 스웨덴. 보통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수입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은데요, 스웨덴은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라의 국고가 비었기에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 재활용 프로세스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이죠. 스웨덴은 쓰레기를 태워 지역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을 공급받는 가구의 수가 무려 95만 가구나 되죠. 스웨덴은 전체 쓰레기 중 47%가 재활용, 52%가 지역 난방시설에 연료로 사용하는 등 전체 쓰레기의 99%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쓰레기가 거의 없어서 태울 쓰레기가 모자라는 상황에 이르렀고 스웨덴은 가연성 쓰레기를 수입하게 되었죠. 스웨덴의 쓰레기 활용 프로세스의 핵심은 펜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트에 소주병을 갖다 주면 100원씩 돌려주잖아요. 스웨덴에선 일반 유리병뿐만 아니라 페트병을 갖다 주더라도 돈을 돌려준다고 해요. 한국은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59%로 스웨덴의 47%보다 높은 재활용률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은 스웨덴은 1%, 대한민국은 16%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러모로 스웨덴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대학로의 어원. 해화역에 가보면 대학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많이 보시죠. 여기서 보통 주변에 많은 대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 거리가 대학로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대학로라는 명칭은 서울대학교 때문입니다. 1975년 이전엔 대학로 양측에 서울대학교 본부, 물리과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미술대학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이후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지 일부에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나머지 부지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뒤 이 거리를 과거 서울대학이 있었던 거리라는 점에서 대학로로 명명하게 된 것이죠. 저도 대학로가 대학교가 많아서 이렇게 불린 건 줄 알았는데 어우 신기하네요. 여덟 번째 잡지식, 돌고래의 어원. 돌고래라는 단어, 이 어원이 정말 재밌어요. 돌고래의 돌자, 돼지의 옛명칭인 보시, 변형된 말이라고 합니다. 옛날식으로 번역하자면 돌고래는 돼지고래 정도 되겠네요. 과거의 돌고래는 물돼지, 해돈, 해적, 강돈 등으로 불리었다고 해요. 안 그래도 귀여운 이미지가 강한데 어원인 돼지고래라는 이야기를 접하니 돌고래가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홉 번째 잡지식, 노르웨이의 기사 펭귄. 기사자기를 받은 펭귄이 있습니다. 거기다 왕실 근위대의 명예 연대장이기도 하며 현재는 육군 원스타 준장이기도 한 펭귄이죠. 자, 소개합니다. 닐스 올라프 경이십니다. 1972년 닐스 에길리언 중위가 이 펭귄을 마스코트로 당시 국왕인 올라브 5세에게 권유하였고 닐스 중위의 닐스와 국왕 올라브 5세의 올라브가 합쳐져 닐스 올라브가 되었죠. 이 펭귄은 국왕이 에딘버러 동물원에 방문할 때마다 진급을 계속하게 되었고 2016년 준장의 직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1972년부터 2020년까지 펭귄이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초대 닐스 올라브가 죽자 2대 닐스 올라브가 이 직위를 계승했고 2대 닐스 올라브가 죽자 현재의 닐스 올라브가 이 직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어우, 준장 원스타면 부사단장급인데 펭귄이 부사단장급이라는 건 장난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입양.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려 데려오는 일, 입양.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내용인데요, 과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아들이나 딸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존속이 아니거나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것, 이게 양자 되려는 자의 자격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한 점은 동년인 사람을 입양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생년이 같더라도 태어난 날짜가 하루라도 늦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소한 궁금증으로 찾아봤는데 참 재밌네요. 이런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두 번째 잡지식, 나무늘보의 수영. 나무늘보 하면 뭔가 느릿느릿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겁나 느리기도 하고요. 이런 나무늘보의 이미지를 보면 수영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나무늘보는 굉장히 수영을 잘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땅 위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육지에선 보통 1분에 4m 정도 이동할 수 있지만 물에서는 1분에 13.5m의 속도로 수영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다 신진대사를 기존보다 더 감소시켜 심박수를 보통의 3분의 1 미만으로 느리게 하면 최대 40분까지 수중에서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늘보 마냥 느리진 않았군요. 세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짧은 임기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보통 5년입니다. 근데 5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심지어 1시간도 아닌 45분 동안만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페드로 라스쿠라인이라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당선된 지 45분 만에 대통령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3일 천하도 아니고 이 사례는 45분 천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잡지식, 탄소통과 공기통. 숨을 쉴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보통 등에 산소통을 맨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공기통이라고 말을 해야 하죠. 잠수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가 아니라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산소통이란 순수 산소가 100% 들어가 있는 통을 말하고 공기통이란 일반적인 공기가 들어있는 통을 말합니다. 산소는 고압 상태에서 독성을 띠게 되고 산소 중독을 유발하죠. 순수한 산소만을 사용한 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간다면 수심 10m 정도에서 기절할 확률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또한 소방관분들이 메고 다니시는 산소 호흡기 역시 공기호흡기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 해요. 아, 역시 참알람 유익해. 다섯 번째 잡지식, 축구에서 강제 승리하는 방법. 축구를 잘 못하신다고요? 제가 강제로 승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반칙 퇴장으로 한 팀의 최소 인원이 6명 이하가 되면, 그니까 5명 이상 퇴장하게 되면 퇴장당한 팀은 선수 부족으로 몰수패가 선언되며 0대3 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5대0으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 상대팀이 5명 퇴장당하면 3대0으로 기록되느냐? 예, 맞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득실이 중요한 게임에 한해서는 해당 점수를 5대0으로 기록하는 등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거나 경기 시작 시간까지 경기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 역시 0대3 몰수패를 당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트럼프 홀로 지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영화나 드라마에 수많은 카메오로 등장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심지어 나홀로 집에 2에서도 출연했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나홀로 집에 2에서 주인공 케빈이 뉴욕 플라자 호텔을 헤매다 중년 남성을 만나고 길을 묻자 친절히 설명해주는 장면. 이 중년 남성이 트럼프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촬영 장소인 플라자 호텔의 소유주였고 이 인연으로 영화 속 카메오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럼 케빈이 호텔 사장님한테 길을 물어본 건가? 일곱 번째 잡지식, 코끼리의 상하. 코끼리 상자에 어금니 앞자를 쓴 코끼리 코 양옆에 난 엄니를 가리키는 말 상하. 이 상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곤 하는데요. 이 상하를 채취하기 위해 코끼리는 심각할 정도로 많은 밀렵을 당하죠. 크고 좋은 상하를 가진 코끼리일수록 가장 빠르게 사냥당하고, 상하가 없거나 상하가 작은 코끼리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래의 코끼리 중 상당수가 상하가 없거나 작아지는 DNA를 유전받게 되었고, 현재 암컷 코끼리 개체들은 대부분 상하가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상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100년 전에 절반 수준의 크기를 가졌다고 해요. 코끼리들은 상하를 사용해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고 가지를 움직이고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수적인 부위가 점차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야 미안해. 여덟 번째 잡지식,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이렇게 생긴 괴물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스파게티 괴물이 천지를 창시할 때 술기운에 정신도 못 차리고 자기도 모르게 4일 동안 지구상의 대부분의 것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창조를 마친 뒤 3일 동안 숙취에 정신을 못 차리고 몸져 누웠다고 하는 현실 반영률 100%의 괴물, 스파게티 괴물. 이 괴물을 믿는 종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의 천국은 개인이 원하는 종류의 맥주가 뿜어져 나오는 화산이 있고 파스타에 강이 있으며 스트리퍼의 공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옥에는 먹을 것이 영국 요리밖에 없다고 하고요. 참고로 영국 요리는 맛없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밥을 다 먹거나 교리를 외운 뒤 아멘 대신 라멘이라고 외친답니다. 여러모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춘 종교인데요. 사실 이 종교는 2005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바비 핸더슨이 미국 캔자스주 교육위원회 소속의 일부 학자들이 공립학교 수업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의 기사를 보고 이에 반발해 교육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만들어집니다. 해당 편지엔 당시 상황을 비꼬며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죠.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죠. 현재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가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대만, 호주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내용에다 창시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확실한 종교지만, 이런 요소는 기존의 종교 역시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 주제는 종교를 비하할 목적으로 컨텐츠 만든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아홉 번째 잡지식, 후라이팬이나 냄비 손잡이에 구멍. 후라이팬이나 냄비 손잡이를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 행거에 걸어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물론 저는 행거에 걸어놓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지만요. 본래 이 구멍의 용도는 요리를 그만할 때 요리 도구를 그 구멍에 끼워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요리 끝나면 맨날 싱크대에 국자 같은 거 올려놔서 소스 범벅이 되곤 했는데 완전 개꿀팁 같은데?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열 번째 잡지식, 미망인의 뜻. 미망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아내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셨나요? 미망인의 뜻은 안일 미, 죽을 망, 사람인,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죽어야 된다? 라는 말을 내포한 것 같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시각장애인은 어떤 꿈을 꿀까? 꿈에서는 제가 살면서 눈으로 봤던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눈으로 무언가를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시각적인 꿈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 더 풍부한 자극이 들어가 있는 꿈을 꾸죠. 꿈에서 미각을 느낄 수도, 후각을 느낄 수도, 촉각을 느낄 수도 있죠.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기에 그 감각이 꿈에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의 꿈은 더욱 뚜렷한 현실 감각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기존에 기억하고 있는 시각적 형상을 토대로 꿈을 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잡지식, 하늘의 별과 지구의 모래. 육안으로 보이는 별의 개수는 6,0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양손으로 모래를 펐을 때 손 안에
실제로의 모래알의 숫자는 약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별이 많게요? 아니면 지구의 모래알 총 개수가 많게요? 정답은 별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천문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망원경을 이용해 별의 개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자그마치 7 곱하기 10의 22제곱개라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총 개수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 별의 수는 더 많을 것, 심지어 무한대일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숫자도 참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와이 대학의 연구원들의 대략적인 계산 결과 7.5 곱하기 10의 18제곱개라고 하네요. 모래알 수 보고 엄청 놀라야 하는데 별의 수를 보니 뭔가 임팩트가 덜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앞지시, 간단한 심리마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려요. 1부터 9까지 아무 숫자나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숫자에 9를 곱하세요. 하나 둘 셋,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더해보세요. 하나 둘 셋, 거기서 5를 빼시고요. 하나 둘 셋, 그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바꾸세요. 1은 A, 2는 B,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영어로 시작하는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나라의 두 번째 철자 알파벳, 그걸로 시작하는 동물을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동물의 색깔을 선택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마치셨나요? 제가 맞춰볼게요. 덴마크 배색 코끼리 맞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답을 내놓는 편입니다. 이는 9의 곱셈의 규칙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9의 원하는 숫자를 곱하고 2개를 더하면 무조건 9가 나오죠. 거기서 5를 빼면 4가 나옵니다. 이 4를 알파벳으로 변형하면 D가 나올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D를 보고 덴마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철자는 DENMARK, 두 번째 스펠링이 E로 시작하는 동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엘레펀트, 코끼리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회색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9의 곱셈의 규칙을 이용한 마술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제 친구들한테 통하더라고요. 네 번째 잡지시, 쿼티 자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판기를 쿼티 자판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쿼티 자판기인 줄 아시나요? 키보드 좌측 상단부터 순서대로 QWERTY가 있기에 쿼티 키보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쿼티라는 사람이 개발한 자판기라서 쿼티 키보드인 줄 알았어요. 다섯 번째 잡지시, 한국인 지갑 속 현금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의 지갑엔 현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이게 평균치가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소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보통 53,000원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뱅킹이 대중화되면서 지갑 속 보유 현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제 지갑에는 지금 13,000원 들어있는데 평균에 한참 못 미치네요. 왜 눈물이 나지? 여섯 번째 잡지시, 독도의 가치.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이 독도는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일까요? 가치를 돈으로 따져보도록 하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은 교수가 2010년 발표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독도와 그 일대의 시장적 가치는 매년 해양생물자원 9,492만원, 해저광물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10조 3,208억 1,000만원, 관광자원 514억 1,000만원 등 시장적 가치가 연간 10조 3,723억 1,000만원이나 되며 역사적, 상징적 가치, 군사안보적 가치 등 비시장적 가치 1조 2,119억 4,000만원까지 합친다면 독도의 가치는 매년 11조 5,842억 5,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총 약 6억 톤, 돈으로 환산 시 150조 원 어치가 독도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독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이었을 줄이야. 근데 신기한 점은 독도의 땅값이 66억 3천만원으로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유지라서 판매되거나 할 일은 없지만요. 일곱 번째 잡지식, 다른 나라에 사는 동물들의 소통.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어를 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영어를 쓰죠. 한국인과 미국인이 소통하려면 둘 중 한 명이 제2의 언어를 공부해야 소통이 되곤 합니다. 근데 미국의 강아지와 한국의 강아지들은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요? 지역이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강아지는 대체로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영우 훈련사 왈, 강아지들은 몸짓, 표정 등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강아지일지라도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소리를 내서 소통하는 동물 중 하나인 돌고래는 어떨까요? 진짜 대박인 게 언어의 차이가 있어 한국에 사는 돌고래와 미국에 사는 돌고래는 소통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평생 만날 기회가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과거엔 소통이 안 되는 돌고래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 통역 돌고래가 있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그런 돌고래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배운 돌고래들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참 돌고래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덟 번째 잡지시, 코끼리는 점프를 할 수 없다. 코끼리는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프란 정지된 위치에서 도약을 해 땅에 닿아있는 발이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끼리는 4톤의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다리 근육과 유연하지 않은 발목 때문에 뛸 수가 없다고 해요. 또한 코끼리의 다리뼈는 다른 포유동물들과 달리 모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 점프를 할 때 용수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점프를 하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코끼리가 뛰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특이한 다리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코끼리는 점프를 할 수 없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코뿔소와 하마 역시 점프를 할 수 없죠. 달리는 동안 네 발이 모두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무늘보도 점프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9번째 잡지식, 90%가 모르는 구급차에 대한 사실. 그 구급차 본네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본네트엔 119 구급대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 숫자랑 글씨가 거꾸로 적혀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구급차를 볼 때 숫자와 글자를 바로 보기 위해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저 정말 구급차 자주 봤다고 생각했는데 숫자랑 글씨 거꾸로 적혀 있었다는 거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보해주시는 모든 분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잡지식, 우리나라의 지역 이름.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도들이 있습니다. 북도 남도 따지지 않고 수록하자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 경상도,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 전라도,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 강원도,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 충청도이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기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는 서울경, 경기 기자를 쓴 서울 중심으로 하는 500리 이내의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 근처의 지역이라는 말이죠. 태어나 지금까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수영장에 벼락이 친다면 물과 전기가 만나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나 수영장에 피카츄 100만 볼트의 벼락이 친다면 그 안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벼락은 정말 강력하지만 수영장에 벼락이 친다면 물속에서 즉시 사방으로 퍼져 순식간에 위력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다만 수면 위에서 몸 일부가 나와 있다면 정말 큰 부상을 초래한다고 하네요. 벼락에 칠 때 피치 못하게 수영장이나 바다에 있으시다면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잡지식, 레드페이스의 오명. 미국에서 설립된 노스페이스, 남녀노소 정말 많이 입는 등산복 브랜드죠.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짝퉁이라는 인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더 레드페이스. 근데 이 레드페이스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드페이스는 노스페이스보다 먼저 설립된 국내 브랜드라고 합니다. 노스페이스의 설립일은 1968년이죠. 근데 레드페이스의 모티가 되는 RF 상사는 196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드페이스는 후발주자가 아닌 노스페이스보다 선발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우. 네 번째 잡지식,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악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악기가 뭔지 아시나요? 피아노? 드럼? 기타? 아니요, 하모니카입니다. 1800년대 초 유럽에서 시작된 하모니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데요,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예시를 보자면 1986년까지 하모니카 메이커 허너는 무려 10억 개의 하모니카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의 모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하모니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죠. 이 하모니카는 지금도 참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2019년 글로벌 하모니카 세일즈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매년 100만 개 이상의 하모니카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일상 속에 잘 녹아있는 악기는 아니기에 하모니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악기라는 게 진짜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자신을 죽이는 뿔을 가진 동물. 인도네시아에 사는 멧돼지 바비루사. 바비루사라는 이름은 사슴돼지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비루사의 머리에 뿔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뿔은 툭하면 부러질 위험이 있어 사냥 등에 사용되지 않으며 생긴 건 강력해 보이지만 생각 외로 단순 과시용 뿔이라고 합니다. 사실 뿔이라기보단 위턱 엄니인데요, 암컷들이 이 엄니를 보고 짝을 정한다고 합니다. 길고 커다란 엄니가 나이 쓸수록 암컷과 맺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엄니는 계속해서 자라기에 두개골을 찌를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죽는 수컷이 자주 발견된다고 해요. 멋을 위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가? 오래 살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엎드려서 자면 높은 확률로 이런 꿈을 꾼다. 여러분, 엎드려서 자면 어떤 꿈을 꾸곤 하시나요? 신기하게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홍콩 수련대학 켈빈 카이칭 유 박사팀이 670명의 학생을 상대로 잠자는 포즈와 성적인 생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배를 바닥에 대고 자는 것이 다른 자세보다 야한 꿈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연구진 왈, 엎드려서 자게 되면 위와 폐가 압박돼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고 이런 산소 부족 상태는 대뇌에 혼란한 뇌파를 발생, 야하거나 무서운 꿈을 야기한다고 하죠. 잠자고 있을 때의 환경이 꿈에 영향을 준다는 건 참 괜찮은 인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엎드려서 자야지. 일곱 번째 잡지식, 죽은 사람도 지문인식이 될까? 지문은 개인마다 모두 다른 값을 갖고 있기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곤 합니다. 지문인식에는 참 많은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채택된 지문인식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전식입니다. 센서에서 지문의 패턴마다 서로 다른 전기량을 감지해 형태를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죽은 사람의 손을 갖다 대더라도 지문인식이 될까요? 정전식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 센서를 달고 있다면 죽은 사람의 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체 조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파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갤럭시 S10, S21 등에 탑재된 차세대 지문인식 기술, 초음파 인식 기술 또는 방학 인식 기술 등은 죽은 사람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텔레토비의 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 귀여운 척 죄송합니다. 여러분, 텔레토비 캐릭터 아시나요? 텔레토비의 키는 몇일까요? 보라돌이 3m, 뚜비 2.74m, 나나 2.59m.
2m, 막내 뽀가 1.98m라고 합니다. 저희 동심 속 귀염댕이들은 슈퍼 거인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뚜비 쪼그려 앉아있는 거 왜 이렇게 세 보이냐? 9번째 잡지식, 상상의 어원. 상상이란 단어는 어디서 기원된 말일까요? 놀랍게도 코끼리라고 합니다. 생각할 상자에 코끼리 상자를 쓰는 말이죠. 과거에 인도에 방문해 코끼리를 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인도에 가면 이런 동물이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 그런 동물이 어딨냐 같은 의심쩍은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재방문했을 때 코끼리의 뼈를 가지고 와 중국인들에게 다시 설명했죠. 사람들은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로부터 상상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이죠. 재미있는 게 예로부터 코끼리의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표기다 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코끼리의 상자 대신 형상 상자를 쓰는 게 맞다라는 말과 함께요. 근데 형상 상자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 인과 코끼리 상자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형상 상자를 쓴 이유는 코끼리 상자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코끼리 상자를 쓴 상상이나 형상 상자를 쓴 상상이나 두 표기 모두 맞는 표기라고 하네요. 실제로 두 단어 모두 검색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도대체 왜 남자는 꼭지가 있을까? 수컷들은 젖을 물리지 않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뚜렷한 기능이 없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꼭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배아가 형성되면 6주가 지나기 전까지 눈과 코, 입, 귀, 팔과 다리의 윤곽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때 저 꼭지도 같이 생성되죠. 그 뒤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여자아이가 되고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남자아이가 됩니다. 여자, 남자로 나뉘기 전부터 꼭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남자들도 꼭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퇴화되지는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해 진화 생물학자들은 저 꼭지를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감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체 구조상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죠. 어떤 주장이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는 분명하네요. 두 번째 잡지식, 체했을 때 손가락 따기는 과학적인가? 식사 후 체했을 때 바늘로 손가락 따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룰 같은 민간요법이죠. 실제로 따고 나면 거짓말처럼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손가락 따기는 과연 과학적일까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손가락 땄을 때 나오는 검정색 피를 보면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다 나갔다는 안도의 생각이 들고 이로부터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검정 피는 손가락으로 피를 모으고 조였을 때 혈액 속 산소가 줄어들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어디를 따더라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손가락 따기는 플라시보 효과 외에는 다른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인 체험상 분명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잡지식,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나무의 단면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이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에게도 이런 나이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뉴욕대 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나무의 나이테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치아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치아 뿌리 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층이 있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조직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빨의 나이테가 나무처럼 반드시 나이와 일치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치아에 기록되고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북한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잉. 여러분,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팔로잉이 2명 돼 있어요. 한 개는 북한 선정용 계정이지만 나머지 한 명은 텍사스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북한이 팔로잉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죠. 자기도 신기했나봐요. 근데 소름 돋는 건 북한이 왜 이 사람을 팔로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잡지식, 네일아트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손톱과 발톱에 다양한 방식으로 꾸미는 일, 네일아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시나요? 무려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손톱에 색을 칠하는 건 고대사회의 신분을 상징하는 기준으로 여겨져 계급이 낮아질수록 옅은 색으로 손톱을 물들였다고 하네요. 이집트에서는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계급, 높은 지위의 고대 중국인들은 손톱에 금색과 은색을 입혔으며 홍화를 사용한 연지를 손톱에 입혔다고 합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손톱을 시뻘겋게 칠하면 귀족 대우 좀 받으려나? 여섯 번째 잡지식, 추가된 미각들, 혓바닥이 느낄 수 있는 맛, 이를 미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미각하면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다른 기본 맛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으로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지방맛, 이렇게 6가지라고 합니다. 감칠맛은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2002년 인간의 혀에 있는 감칠맛 수용체를 확인한 것을 시작으로 혀가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맛으로 인정받았으며, 지방맛은 아직 연구 중에 있지만 2012년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지방맛 수용체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고유의 맛으로 인정받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으로 배운 것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뿐이었는데 역시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칠맛은 그렇다 치고 지방맛도 있을 줄이야. 일곱 번째 잡지식, 별은 왜 별 모양으로 표기할까? 여러분,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별을 확대해보면 분명 동그란 모양인데 왜 별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 것일까요? 이 별 모양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된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의
우주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와 그 동료들은 우주를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고 우주에 존재하는 별도 아름답고 완벽한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별을 상징하는 기호를 만들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을 연구했고 황금 비율인 1대 1.618 비율의 선들로 구성된 오각형 속에 그려진 별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그 동료들은 완벽한 모양인 별 모양을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표식으로 사용했고 이후 별 모양은 밤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가 되었습니다. 아참, 실제로 별을 확대해보면 별 모양으로 번쩍번쩍 빛나기도 합니다. 이는 별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먼지나 기체 입자의 산란 그리고 눈까지 도달하기까지 산란을 반복하여 꼭지점이 5개인 별 모양처럼 빛난다고 하네요. 8번째 잡지식,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동물.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동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확하게 나이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 중 가장 오래 산 동물은 바로 조개입니다. 아티카 아이슬란디카라는 종의 밍이라는 조개는 무려 507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죠. 태어난 해가 1499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조개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인간의 호기심으로 생명을 자지우지했다는 건 뭔가 참 많이 아쉬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9번째 잡지식, 한국어 띄어쓰기 만든 사람. 이렇게 써도 헷갈리고 저렇게 써도 헷갈린 한글하면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인 띄어쓰기. 한글의 띄어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외국인 선교사 존 로스라고 합니다. 19세기 말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이요. 띄어쓰기가 도입된 이유는 존 로스가 사용하던 영어의 띄어쓰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띄어쓰기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네요. 정말 어렵긴 해도 띄어쓰기 있으면 진짜 가독성도 좋아지고 보기도 편하긴 하죠. 어렵지만 한글을 업그레이드해준 존 로스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사람이 하루에 끼는 방귀의 양. 여러분, 방귀 자주 끼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방구를 끼십니다. 물론 저도요. 그 양은 평균 500ml에서 1000ml, 최대 1500ml까지 낀다고 하죠. 1.5L 정도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양 같지만 풍선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며 횟수로 치면 하루 평균 15회에서 25회가량의 방구를 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방귀의 수라고 해요. 내가 하루에 15번에서 25번에 방귀를 낀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고 방구를 끼기에 자기가 끼었는지도 모르고 방구를 낀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구 마렵다 급의 방귀는 큰 방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방귀만을 기억하기에 작은 방귀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 생각보다 많은 방귀를 끼고 있었구나. 두 번째 잡지식, 김일성과 타이타닉.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 우리가 익히기로 알고 있는 바다에 가라앉은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은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날 역시 1912년 4월 15일이죠. 김일성이 태어난 날과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날이 같다는 것 오름 돋지 않나요? 세 번째 잡지식,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사투리들. 저는 자취를 하기에 친구랑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친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면 저번 주에 뭐 했냐? 라고 근황을 묻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쓴 말 중에 방언, 사투리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바로 저번 주라는 말인데요. 이 저번 주라는 말은 지난주를 의미하는 강원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표준어라고 할 수 없죠. 저번 주라는 말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방언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널널하다 역시 널찍하다라는 뜻의 함경남도 방언, 얼척없다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지칭하는 묵은지라는 말, 2015년 이후 표준어로 인정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묵은 김치를 뜻하는 전라남도의 방언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짱구보다 어린 짱구 엄마. 여러분, 짱구는 못 말려 애니메이션 아시죠? 짱구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짱구 목소리를 더빙하는 성우 박영남 선생님은 1946년생, 짱구 엄마의 목소리를 더빙하는 성우 강희선 선생님은 1960년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소리만을 놓고 본다면 짱구 엄마가 짱구보다 나이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짱구 아빠의 목소리를 더빙하신 성우분들도 짱구 목소리를 더빙한 박영남 성우님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오세용 성우분은 1951년생, 그 뒤를 잇는 짱구 아빠 담당 김한진 성우도 1952년으로 짱구를 더빙하신 박영남 성우보다 연배가 적으시죠. 다섯 번째 잡지식, 저금통은 왜 돼지 모양이 되었는가? 동전을 모아놓는 저금통, 저금통의 모양하면 돼지 저금통이 1등으로 떠오르죠. 근데 왜 하필 돼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픽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중세 영어로 피그는 그릇 같은 각종 가사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찰흙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단어였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피그 찰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러 피그의 철자가 바뀌면서 피그자가 피그뱅크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설로는 미국의 한 소년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3달러의 용돈으로 돼지를 사서 키워 모은 돈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미담을 기리고자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14세기에서 15세기경 돼지 저금통이 발견된 전적도 있기에 진짜 유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돼지 저금통 모양새에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검도에서 쌍검 사용 가능. 두 사람이 호구를 착용하고 죽도로 상대를 타격하거나 찔러서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 검도. 검도하면
하면 보통 죽돌을 하나씩 들고 시합에 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검도 경기에서 돌을 2개 드는 이 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냥 사석에서 장난삼아 돌을 2개 드는 것이 아닌 공식 시합에서 돌을 2개 들고 시합에 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도를 생각하면 항상 한 자루에 돌을 들고 임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었나봐요. 아무튼 검도에서 2개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잡지식, 2호선 노선도를 만들 때 걸린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 중 하나인 서울의 2호선. 맨 처음 2호선 노선을 만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무려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6년 2호선을 처음 계획했을 때는 영등포, 서울시청, 을지로, 왕십리를 지나는 직선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구자춘 전 서울특별시장이 순환선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지하철공사 관련 간부들을 호출해 간부들 앞에서 검은색 연필과 자로 2호선 노선을 뚝딱뚝딱 20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로공단 앞은 통과해야 되겠지, 서울대 앞도 지나야 되겠지 등의 말을 하면서 말이죠. 서울 2호선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지만 지을 때도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 2호선을 타는데 이런 2호선이 처음 계획할 때 20분 만에 정한 노선이었다는 건 믿기지가 않습니다. 8번째 잡지식, 한글 자음의 규칙. 한글에는 14개의 자음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히읗, 티읒, 피읒, 히읗. 자음에게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정 자음을 발음할 때 이 자음이 두 번째 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말잇기의 끝판왕들을 바로 앞에 두고 써먹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읒 나오면 끝난 거다. 크흐흐. 9번째 잡지식, 바닐라의 색깔. 바닐라 맛 좋아하시나요? 정말 담백하고 우유 느낌이 가득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베스킨라빈스에서도 항상 바닐라 먹고 아이스크림도 서주 아이스바나 엑설런트 같은 거 진짜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바닐라를 보면 하얗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죠? 실제 바닐라도 뭔가 화장지처럼 뽀얗고 하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바닐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색깔도 하얗지 않아요. 갈색이에요. 이 바닐라 빈에는 핵심 향기 성분이 바닐린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닐라 향을 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닐라 빈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 시중에 유통된 바닐라 맛들은 합성 향료를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맛 자체도 맛만을 놓고 본다면 유제품의 맛이라고 해요. 바닐라는 단순히 향만을 낸다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과. 아몬드 하면 견과류가 떠오릅니다. 땅에서 캘 것 같은 모양새와 색깔이 아주 인상적인 꼬수팜의 대명사이죠. 하지만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나 살구, 매실 등과 가까운 종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과일로 열린다고 해요. 실제 아몬드 나무를 보면 처음에는 복숭아나 살구 같은 식물로 자라서 과육이 자라다가 말라 떨어지면서 그 속에 씨를 채취해 먹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과일을 씨앗하면 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몬드 역시 그랬습니다. 속에 정상가리가 생성돼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아몬드는 정상가리가 생성되지 않은 돌연변이이며 이 개체를 점점 증식시켜 지금의 아몬드가 되었다고 해요. 아몬드가 복숭아의 친척이라니 참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뉴턴은 주식으로 망했다. 천재 과학자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과학자로 유명하죠.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도 천재 과학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이적분을 창시하기도,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세우기도 한 어떻게 보면 숫자에 통달한 사람이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1720년 주식시장 역사상 첫 번째 버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영국 사우스시 주식이었죠. 뉴턴은 해당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주가는 급격하게 폭락하여 뉴턴은 가진 재산의 80%에서 90%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 명언을 한마디 남기죠. 천체의 움직임은 알겠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요. 인류 최고의 사고 능력을 가진 뉴턴이 주식 투자로 가진 재산을 몽땅 잃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잡지식, 까치 설날이란.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설날은 진짜 설날을 뜻하는 것이니 알겠지만 도대체 까치 설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까치 설날이란 설날의 전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아치설에서 왔다는 설인데요. 본래 작은을 뜻하는 순 우리말 아치에 설을 붙여 아치설로 불렀다고 합니다. 후에 작은의 뜻으로 아치가 쓰이지 않으면서 점점 사라지다 발음이 비슷한 까치설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까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뱀은 유리 위에서 꼼짝 못한다. 뱀은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땅굴부터 물속에서도, 당연히 땅 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죠. 하지만 뱀이 유리 위에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거의 꼼짝달싹 못하죠. 뱀은 배와 옆구리에 나있는 비늘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몸을 물결치듯 구부릴 때 몸무게를 잘 배분하는 능력을 통해 앞쪽으로 쭉 뻗으며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비늘과 바닥의 마찰력이 뱀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유리는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뱀이 꼼짝달싹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가던 속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움직이죠. 뱀이 유리 위에서 이동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뱀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잡지식, 해파리의 증식 속도. 해파리는 엄청난 증식 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특히나 우리나라 연안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해파리인 보름달 물 해파리는 더더욱 번식력이 강하죠. 번식력이 어느 정도냐면 부착 유생 한 개체가 자가 분열을 하면 최대 5,000개의 성체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해파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늦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안반 조화대나 기타 고형물체의 표면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보름달 물 해파리의 부착 유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착 유생들은 구조물에서 떨어뜨리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성체 해파리를 제거하는 비용의 0.8%에서 3.1%만으로도 동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해파리의 특이한 증식 방법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괴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가 떠오르고 전기자동차의 기술을 생각하면 21세기에 만들어진 최신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언제 개발됐는지 아시나요? 무려 200년 전에 개발되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먼저 개발되었죠. 1832년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로버트 앤더슨이 발명한 원유 전기마차, 이것이 최초의 전기자동차입니다. 1886년 독일의 다임러에 의해 가솔린 기관이 장착된 4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들보다도 전기자동차가 훨씬 빨리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라고 불리는 전기자동차는 1884년 영국인 발명가 토머스 파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말이죠. 그래도 전기자동차가 더 빨라요. 가솔린 엔진 자동차는 1891년 판매가 시작되었고, 전기자동차는 그보다 5년 빠른 1886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전기차 생각보다 역사가 깊은 기술이죠. 일곱 번째 잡지식, 스팸은 왜 스팸 메일? 정말 맛있는 햄 스팸 밥에다 얹어 먹으면 진짜 완전 밥도둑? 근데 도대체 왜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스팸 전화,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설들이 있지만 어느 설이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햄 스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방이 많아 잘 팔리지 않는 부위를 가공하여 만든 것이 스팸의 시작이었는데요. 잘 안 쓰는 부위로 만든 제품이라 저렴했고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스팸은 엄청난 보급품이 되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보급에 영국인들은 스팸을 질려하게 됩니다. 그 뒤 1970년 영국의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썬이 지긋지긋한 스팸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팸을 먹기 싫은 부부와 스팸 없는 요리는 요리가 아니라는 음식점 주인, 그 사이에 묘한 기류를 코미디로 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팸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잔뜩 있는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무분별한 광고 등의 스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스팸 전화가 지겨운 남자. 스팸 전화가 올 때 항상 이름을 묻곤 합니다. 어떤 전화는 제 이름을 알고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때 뭔가 조금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짜증이라는 감성을 몸소 체험하는데요. 이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팸 전화가 정말 지겨워진 영국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일부러 발음하기 어렵도록 자신의 이름을 팀 프라이스로 개명했습니다. 이분 진짜 천재 같습니다. 이분에게 스팸 전화하는 사람은 진짜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발음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실례일 테니까요. 나도 이렇게 바꿔볼까, 이름을? 핑핑핑핑퐁 핑핑핑핑핑핑퐁핑 이런 걸로? 아홉 번째 잡지식, 붕어빵의 원조는 도미빵.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 고소한 팥이 대표적인 최고의 길거리 음식이죠. 근데 이 붕어빵의 시작이 붕어 모양이 아니었다고 해요. 도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의 왕 돔이요, 돔. 도미빵 타이야끼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썰은 19세기 말 도쿄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생선 도미는 서민이 먹기엔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었고 도미를 본뜬 도미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미빵 타이야끼를 개발한 사람은 돈방석에 앉게 됐고요. 아무튼 이 도미빵이 한국으로 들어온 계기는 확실치 않으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도미 모양이 아닌 친근한 붕어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의 붕어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가장 단단한 식재료. 가장 단단한 식재료를 떠올려보세요. 저는 타조알이나 동물의 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단단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오부시죠. 우리는 보통 얇게 뜬 가스오부시를 먹곤 하는데 본래의 가스오부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오부시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면서 가장 단단한 식재료라고 하죠.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기까지 합니다. 모스 굳기계 기준 경도가 7에서 8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보다 단단하다고 합니다. 화강암이 모스 굳기계 기준 경도가 6에서 7 정도니까요. 아무튼 망치로도 쓸 수 있는 가스오부시, 진짜 이렇게 단단할 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자동차는 발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 기술도 향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정부 정책과 도로 개선 등 21세기엔 수많은 변화가 있죠. 그런 변화의 물결이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 기준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물론 사고 건수나 부상건의 경우 2019년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는 1.2건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항상 교통사고라는 이슈를 접했을 때 느껴지는 충격이 워낙 커서 매년 교통사고 증가 폭이 더 커졌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울 나름입니다. 세 번째 합치식, 인터넷 미아증후군. 네이버나 구글 등 여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항상 검색창만 보면 내가 뭘 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증상에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인터넷 미아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 기억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해요. 진짜 저도 검색하려고 접속했다가 신기한 링크가 있어 클릭하다 보면 정말 뭘 검색하려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찾고자 했던 것을 까먹었을 경우 해결책은 본래 찾으려고 했었던 그 시간대에 행동과 환경을 비슷하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컴퓨터를 끄고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몇 분 후 생각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합치식, 새는 바보가 아니다. 보통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두고 비하하는 발언으로 새대가리라는 말을 쓰곤 하죠. 저도 꽤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새대가리라는 말은 새의 뇌가 아주 작아서 본능에 따른 행동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름 없이 평평한 새의 뇌 구조 역시 이런 편견을 만드는데 일조했죠. 하지만 뇌의 능력은 뇌의 크기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뇌에 주름이 많은 경우 높은 확률로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많지만 뇌의 구조 자체가 달라 주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새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뇌 겉질의 세포층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크기가 작은 뉴런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는 뇌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2016년 미국 국립과학원 푸나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앵무새는 원숭이보다 뇌 크기가 작지만 뇌 속 뉴런 밀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대비 뇌의 무게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하고요. 새는 뇌가 작고 주름이 없는 편이지만 높은 밀도의 뉴런으로 다양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합치식, 한국인의 시야는 서양인의 시야보다 넓다. 서양인들은 또렷한 외모와 높은 콧대를 가졌습니다. 키에 비해 얼굴도 작은 편이고요. 한국 미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아 서양인의 외모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콧대가 높은 것 등이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시야에 있어서는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얼굴형과 콧대 덕분에 서양인들보다 시야가 넓다고 합니다. 양한 단일시 상측 시야는 큰 차이가 없으나 좌측이나 우측 및 하측 시야는 한국인이 훨씬 넓죠. 빨간색과 노란색 선이 서양인들의 시야 범위인데요. 파란색이 한국인의 시야 범위입니다. 이런 양상을 띠는 이유는 안면 구조와 코의 높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짱짱맨. 여섯 번째 합치식, 비버의 이빨. 지름이 30cm, 나무를 10분 이내에 달가 쓰러뜨릴 수 있는 슈퍼 초강력 이빨을 가진 비버. 비버의 초강력 이빨은 평생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빨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나무를 씹는다고 하죠.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합치식, 다이아몬드는 깨진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위해선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야만 가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인식 덕분인지 다이아몬드는 절대 안 깨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쇠망치로 내려치면 다이아몬드는 깨집니다. 이렇게요. 절대 안 부서지는 보석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경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긁힘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뛰어나 날카로운 금속이나 칼로 긁더라도 긁히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보석이죠. 하지만 특정 방향이나 망치질 같이 큰 충격을 주었을 때는 깨질 수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합치식,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질 않기를 권합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경우 아이들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죠. 근데 이게 비단 잠깐 스쳐가는 공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해요. 부부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36%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을 경험한 아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4배나 높아지고 미래의 아이도 부부끼리의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3배, 자기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밝혀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죠. 만약 아이를 키우신다면, 그리고 내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아이의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좋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통화할 때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종종 하죠. 선의의 거짓말이든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거짓말이든 언제든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신기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통신 기술마다 거짓말하는 빈도가 다르다는 점이요. 코넬 대학교의 제프 앤콕과 그의 동료가 30명의 학생들에게 7일 동안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통신 기술은 전화였다고 합니다. 전체 전화의 수 중 37%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었던 전화였다고 하죠. 그리고 대면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체 회수 중 27%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으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의 인스턴트 메시지는 전체 회수 중 21%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이메일로 소통했을 경우 가장 거짓말 횟수가 적었다고 해요.
있는데요. 전체 횟수 중 14%만이 거짓말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이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소통이 더 거짓말이 많은 이유는 기록의 유무라고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화나 대면 소통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죠.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논할 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진다면 거짓말할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드론이 발명된 이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론이란 대부분 무인 항공기 UAV를 칭하는 말입니다. 드론 UAV는 처음에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인 항공기의 기록은 1849년 오스트리아가 베니스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풍선입니다. 24에서 30파운드의 폭탄을 운반하는 약 200개의 소위 풍선이었죠. 이 역시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드론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를 만한 모양새의 비행물체 역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훈련을 위한 표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비행기 모양의 무인 항공기를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드론을 보고 있자면 전쟁과는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인데 드론이 개발된 이유가 전쟁, 군사용이었다는 점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잡지식, 인디언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 아메리카 대륙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이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이죠. 하지만 영어를 살펴보면 인디언, 뭔가 인도, 인디아랑 정말 많이 닮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건 오해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인 줄 알고 이곳의 토착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 또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오해는 아메리카 대륙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 지역을 가리켜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인도랑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도요. 아무튼 500년 전에 한 사람의 오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충격적입니다. 네 번째 잡지식, 진돗개의 기준. 대한민국 시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개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개 품종이 진돗개입니다. 근데 이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진돗개의 품종을 관리한다고 해요. 이런 천연기념물로서 진돗개가 등재되기 위해선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몸 높이와 몸 길이의 비율은 100대 110이 바람직하다. 이마와 주둥이는 6대 4 비율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귀의 숙인 각도가 앞 이마와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어깨와 상안뼈의 적당한 각도는 110에서 120도가 좋으며 무릎 관절의 각도는 140에서 150도가 적당하다 등의 조건이죠. 영상 길이를 위해 이 정도만 추려봤는데 이 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되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토종개 진돗개에게 프라이드를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털을 자르면 더 굵어진다? 털은 깎으면 더 굵어진다는 말이 있죠. 저도 발가락에 난 털 보기 싫어서 한 번 깎았다가 지금까지 뭔가 굵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털은 깎더라도 굵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굵게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털은 피부 위로 솟아난 모간입니다. 그리고 털은 자라면 자랄수록 가늘어지고 모근에 가까울수록 더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털을 깎을 때 윗부분에 자란 가느다란 부분을 자르기에 굵은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굵은 부분을 시작으로 자라기에 새로운 털이 두껍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털이 자라게 되면 다시 원래 모양대로 윗부분은 얇고 아랫부분은 두꺼운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면도를 한다고 해서 털이 굵어지는 것은 아니니 만약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그냥 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굵어지지 않아요? 여섯 번째 잡지식, 우주에서 스카이다이빙.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지상으로 낙하하는 극한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으로도 짜릿한데요. 이것 이상의 스카이다이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우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것이죠. 물론 진짜 우주는 아닙니다. 지구 대기권에 해당하는 성층권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고도 41km에서 뛰어내린 구글 부사장 앨런 유스터스, 고도 39km에서 뛰어내린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펠릭스 바움가르트너. 그들이 도달한 높이에서의 뷰는 이렇다고 합니다. 완전 우주가 따로 없죠. 이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려 지면에 무사히 안착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높이인 만큼 자유낙하 속도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100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초음속의 벽 마하의 속도를 돌파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번지점프만 하더라도 오줌 지리는데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조만간 진짜 우주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잡지식, 러시아와 명왕성.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 러시아. 러시아의 면적은 1709만 8246 제곱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퇴출되었지만 그간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되던 명왕성. 명왕성의 면적은 1795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명왕성과 러시아의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이 러시아보다 살짝 큰 정도죠. 지구의 한 나라의 면적이 지금까지 행성으로 분류되었던 명왕성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잡지식, 금지된 폴더 이름. 윈도우에서 만들 수 없는 폴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CON이라는 폴더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콘이라고 폴더 이름을 명명하면 지정된 장치 이름이 올바르지 않다고 뜹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과거 도스를 사용하던 시절 일종의 장치명으로 예약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콘은 콘솔, 입출력을 뜻하는 단어기에 이를 폴더명으로 명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윈도우에서 폴더
폴더명으로 명명할 수 없는 것은 콘뿐만이 아닙니다. OX, PRN, NUL, COM 0부터 9, LPT 0부터 9라는 이름도 윈도우에선 폴더 이름이 될 수 없다고 해요. 금지된 폴더 이름 직박구리 다시 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9번째 잡지식, 링거를 맞을 때 움직여도 안 아픈 이유. 링거를 맞을 때 굵직한 주사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단하고 굵은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걸 분명히 두 눈으로 봤는데 움직여도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두껍고 단단한 물체가 몸 안에 들어갔다면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아플 것 같은데 수액을 받을 땐 꽂을 때에 비해 현저히 덜 아픕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링거 주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사기 안엔 두 개의 바늘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피부를 뚫는 단단한 바늘, 그리고 수액을 해주는 말랑말랑한 바늘, 이렇게요. 주사를 놓고 굴빵한 바늘을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혈관에는 말랑말랑한 주사바늘만 남아있는 것이죠. 말랑말랑한 주사바늘은 몸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덜 느껴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리모컨 찾는데 쓰는 시간. 영국의 신문사 텔레그래프에서 2013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리모컨을 찾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얼만큼이냐는 설문이었죠.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치는 일주일에 5.35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수치를 1년으로 환산하면 278.2분, 약 4시간 38분이 됩니다. 사람의 기대 수명을 80살로 본다면 우리가 평생 리모컨을 찾는데 쓰는 시간은 371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려 15.4일을 리모컨을 찾아 헤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우 홀리 몰리. 두 번째 잡지식, 칠판이 초록색인 이유. 그 분필로 글씨를 쓰는 그 칠판, 영어로 블랙보드라고 불리는 칠판 있죠. 이름에도 블랙이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칠판은 초록색일까요? 본래 칠판은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천연 슬레이트 조각이었죠. 하지만 이는 무겁고 깨지기 쉬웠습니다. 먼 거리로 배송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1960년대 들어서 여러 회사들은 녹색 도료를 입힌 강판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는 슬레이트보다 내구성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어 대중화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 계열의 경우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정신적 안정을 주기에 오랜 시간 칠판을 봐야 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잡지식, 돈벌레 그리마.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벌레, 일명 돈벌레. 기괴하게 생겼지만 모기나 바퀴벌레, 나방 등을 먹어 익충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 돈벌레를 그리마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그리마라는 말 순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외래어가 아니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리마는 외국어 같아 뭔가. 네 번째 잡지식, 최초의 전동 킥보드. 요즘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저도 종종 공유 킥보드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 전동 킥보드가 2010년 넘어서 개발되어 지금의 전동 킥보드까지 왔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 외로 이런 모양의 전동 킥보드는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1915년 미국의 오토패드사의 오토패드가 전동 킥보드의 시초였죠. 물론 최초 개발된 전동 킥보드는 전기로 움직이는 킥보드는 아니었어요. 155cc 가솔린 모터를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처음에 $100라는 가격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큰 호응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인 포드 모델 T보다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도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1920년대 당시에도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와 함께 오토패드는 점점 하락세에 들었고 1922년 단종되었죠.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생각보다 오래전에 개발되었다는 건 재밌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수류탄의 어원. 수류탄, 핸드 그레네이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과일 중 하나인 석류, 포메그레네이트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동그란 공 모양의 터지면 파편을 뿌리는 것이 석류를 연상케 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죠. 신기한 건 한자에도 수류탄의 어원인 석류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수류탄을 한자로 쓰면 수류탄, 이 단어의 중간의 류자도 석류류자라고 합니다. 돌아보니 수류탄이랑 석류 어딘가 모르게 닮은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아메리카노는 왜 아메리카노? 가장 대중적으로 마시는 커피의 종류 아메리카노. 왜 이 커피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과거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넘어온 미국인들은 커피보다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지만 1773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에 지나친 세금 징수의 방발에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실린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차를 마시는 것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게 애국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 뒤 미국인들은 홍차를 대신해 커피를 홍차처럼 연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메리칸 스타일의 커피라고 불렀죠. 이런 아메리칸 커피는 미국 전 지역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개발 및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가 아메리카노로 명명된 이야기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설을 들려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참전한 미국 군인들이 이탈리아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마시던 커피를 그리워하였고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시게 됩니다. 이를 이탈리아식으로 불리어 아메리카노가 됐다는 설이죠. 매일같이 먹는 아메리카노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이제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아메리카노를 즐겨야겠군요. 일곱 번째 잡지식, 슈퍼 초강력 소재 전복 껍데기. 전복 껍데기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지나가는 트럭의 발표도 안 깨진다는 소리도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강하고요. 전복 껍데기
껍데기의 성분은 95% 이상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로 따지면 분필과 많은 차이가 없지만 전복 껍질이 훨씬 강력한 강도를 가지는 이유는 전복 껍질의 독특한 이중 구조에 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전복 껍질을 내리쳤을 때 껍질의 바깥쪽이 1차 충격을 완화하고 그보다 단단한 안쪽이 나머지 힘을 버텨냅니다. 충격을 줬을 때 전복의 안쪽을 확대해보면 벽돌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촘촘히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벽돌 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2겹에서 3겹의 단백질층이 있습니다. 이런 철옹성 같은 촘촘함은 전복 껍질을 그 어떤 것들보다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튼 이 특이한 구조로 엄청난 강도를 보여주는 전복은 나노복합 소재 연구에 있어 큰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전복 껍데기에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역시 자연은 대단해. 8번째 잡지, 본래 자유의 여신상의 색. 미국 뉴욕에 가면 볼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기념비적인 건축물 자유의 여신상. 근데 자유의 여신상은 본래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여신상의 겉면은 300개의 구리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공기 중에 서서히 산화되는 구리의 특성으로 처음에는 붉은색, 갈색, 녹색, 청록색으로 점차적으로 산화되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빛으로 변하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녹슨 겁니다. 여신상의 색 변화를 보고 몇몇 공무원들은 구리색 복원 사업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뉴욕 시민들이 여신상의 푸른빛을 더 좋아해 반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푸른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붕을 보시면 청록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본래 구릿빛 갈색이었는데 녹이 슬어 지금의 색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0화 특별편 연예인 편입니다. 오늘은 주제 추천을 받아 연예인 편으로 특별 몰사신잡을 만들어봤습니다. 주제 추천해주신 김승환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연예인들에 대한 신기한 사실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잡지식 권상우의 글씨체. 말죽거리 잔혹사부터 동갑내기 과이야기, 히트맨 등등 다양한 작품을 한 영화배우 권상우씨. 뭔가 조용조용하고 싸움 잘하는 몸짱 이미지라 글씨를 잘 쓸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 이미지와는 반대로 권상우씨의 글씨체는 매우 예쁜 편입니다. 또박또박 아주 예쁜 순서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두 번째 잡지식 금수저 싸이. K-팝을 세계로 알린 가수 중 한 명인 싸이. 그가 부르는 노래는 뭐랄까 웃기면서도 사람의 흥을 돋군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도 웃긴 싸이의 이미지에 싸이가 금수저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싸이의 아버지는 DI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신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업체에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DI는 시가총액 2267억에 달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죠. 세 번째 잡지식 헬로키티 매니아 파이터. 심영탁씨가 도라에몽을 좋아한다는 것은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보셨던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도라에몽에 이어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직 프라이드 출신 선수이기도 하셨던 분이시죠. 바로 최용만 선수입니다. 무릎팍도사에서 밝힌 그의 집은 이렇습니다. 온통 헬로키티 굿즈로 도배되어 있죠. 그가 헬로키티를 이만큼이나 좋아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큰 키 때문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때 헬로키티와 매일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헬로키티 덕후가 되었다고 하죠. 최용만씨와 헬로키티 아이러니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네 번째 잡지식 토마토 김희선. 청순한 외모로 꾸준하게 사랑받는 김희선씨. 이미지와는 달리 연예계 대표 애주가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와 상관없이 술을 매우 좋아하며 아침 해장술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토마토라는 별명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별명이냐면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김희선씨 반전 매력이 뿜뿜하는군요. 다섯 번째 잡지식 전지현의 첫 키스씬. 연예계 부동산 부자로도 명성 있는 전지현씨. 전지현씨가 출연한 작품 중 키스씬이 처음으로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영화 도둑들의 김수현씨와의 키스가 첫 키스 장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전지현씨의 첫 키스 장면은 2011년 첫 해외 진출작이었던 영화 설화와 비밀부채라는 영화에서였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상대가 엑스맨 울버린 휴잭맨이었다고 합니다. 첫 키스씬이 휴잭맨. 역시 전지현씨 클라스. 여섯 번째 잡지식 데프콘의 학력. 데프콘의 학력은 전주대학교 기독교학 학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동물농장 애청자 조승우. 영화 관련 인터뷰 등 외에는 TV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명품 배우 조승우. 그는 TV를 볼 시간은 없지만 SBS의 동물농장만큼은 집에서 항상 강아지와 함께 애청한다고 합니다. 동물농장 500회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죠. 진짜 의외죠. 조승우씨의 동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데요. 최근에도 그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경남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 문의가 없어 1월 18일 안락사 시행명단에 오른 유기견을 입양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선한 영향력 인정. 조승우씨의 동물사랑 인정합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윤세아씨와 바둑. 도시적이면서 시크한 매력을 뽐낸 윤세아씨. 그녀의 취미는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죠. 윤세아씨의 취미가 바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1974년 아마추어 여류 국수전에서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아마 5급 여류기사 김상순씨가 윤세아씨의 어머니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바둑을 즐겨두어 윤세아씨도 수준급 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잡지식 문학소년 김정태.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전문 배우 김정태씨는 시쓰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과거 어린 시절부터 시쓰기를 즐기는 문학
대학 소년이었으며 고등학생 시절 만난 지금의 아내에게 자작으로 만든 시로 고백했을 정도로 시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팬카페에 공개된 시만 수백 편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도 했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잡지식 패셔니스타 추성훈. 유도에서 격투기로 전향한 전 UFC 선수 추성훈. 까무잡잡한 피부와 울끈불끈한 근육이 상당한 마초 느낌의 이미지가 강한 선수죠. 근데 그의 취미는 약간 독특합니다. 여성용 지갑 수집이라는 취미를 지녔죠. 그것도 색깔별로 수집한다고 해요. 그의 손은 상당히 컸고 우연히 손에 맞는 여성용 장지갑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갑뿐만이 아니라 여성 가방을 모으는 취미도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잡지식 하정우와 그림. 하정우 씨의 취미는 독특합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죠. 그는 영화 배우로서 작품이 끝날 때마다 남아있는 감정들을 정리하여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LA나 뉴욕 갤러리에서도 작품을 전시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의 그림 중 하나인 킵 사일러스는 경매에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낙찰가가 무려 1,4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의 최고가는 국내 중견화가급인 1,800만원의 수준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와 그림 잘 어울리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